예. 먼저 저는 여기 학교에 있는 벤처 회사의 벤처 회사의 대표로 있는 도혜용이라고 합니다. 회사는 레드테이블이라는 회사고요. LBS 관련돼서 웹 서비스랑 앱 개발하고 있고요. 관련돼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께 쭉 같이 얘기를 해보고 싶은 부분은 저는 개발자는 아닙니다. 저는 이제 계속 학부나 석사, 박사를 계속 마케팅, 경영 관련돼서 공부를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대신에 2000년 초반부터 99년, 98년 이때부터 벤처 회사에서 근무를 했었고 2000년부터는 벤처 회사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처럼 직접 엔지니어적으로 다루진 못하지만 한 4, 5년 동안 이제 회사를 운영하면서 벤처 회사를 운영하면서 기술을 계속 경험을 했고 그리고 대부분 이제 그걸 갖고 이제 기획을 하고 마케팅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오늘 할 얘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기술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기획이 되고 그게 상품이 돼서 마케팅이 되는지를 한번 저희 회사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점은 기술적인 트렌드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어떤 사항이 생겼을 때 이게 경영에서 나왔던 이론들을 어떻게 도입을 하고 그 도입된 이론들이 실제로 서비스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거를 한번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최근에 이제 벤처 캐피탈에서 투자받는 것보다 더 현실적인 방법들이 정부에서 과제를 지원받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 저희 회사에서 이렇게 쭉 개발된 것들을 갖고서 어떻게 정부 과제를 받았는지 그런 것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2011년 2월에 법인이 설립됐는데 예비기술 창업자랑 벤처기업협회에서 하는 2개랑 그 다음에 농기평에서 하는 거 2개, 그 다음에 무슨 벤처 재단에서 하는 것까지 해서 2년 동안 6개인가 7개를 과제를 했어요. 금액은 작은 금액들이긴 하지만은 학교에 있다 보니까 그런 기회들이 좀 있긴 했었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하는 방법도 간단하게 한번 기회가 되면은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저는 첫 번째, 그러니까 현재 레드테이블이라는 회사는 저희 2번째 회사이고요. 첫 번째 회사는 마이폴더넷이라는 회사입니다. 1997년도부터 서비스는 시작됐고요. 저는 대표가 2000년부터 대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서비스를 하고 있는 곳인데 볼륨상으로는 회원 본인 인증이 된 회원이 360만 되는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사이트입니다. 요때가 제가 30살 막 대학 졸업하고 사회생활 한 2, 3년 하다가 마이폴더넷을 하기 전 회사가 저기였습니다. 엠파스라고 지금은 이제 네이트에 합병됐던 회사인데 그 회사에 한 1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좋은 기회가 돼서 마이폴더넷이라는 회사를 설립을 하는 파운더로 참여를 했고 대표로서 계속 지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 때는 비하인드 스토리로는 마이폴더넷이라는 회사를 법인을 설립하기 전에 이미 저희가 투자를 받았었어요. 그 투자를 한 회사가 NHN에 투자를 했던 한국기술벤처라는 회사입니다. 그 회사에서 그 당시에는 법인이 설립되지 않더라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면은 아니면은 어느 정도 서비스를 하고 있으면은 투자를 할 정도로 분위기가 아주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좋은 기회가 와서 투자를 받았고 그 투자 받은 것 갖고 회사를 좀 키우고 또 좀 키우다 보니까 인원이 늘면서 또 기보나 이쪽에 저희 기술을 담보를 해서 또 대출을 받고 이렇게 계속 자금을 유치를 해서 회원이 360만 정도 될 정도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저희 사이트를 이용했습니다. 이게 산술적으로 따지면 우리나라 인구의 10분의 1 정도가 저희 사이트 회원으로 가입을 한 상태였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성인으로 따지면 거의 한 10% 이상이 되는 인원들이 저희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받아서 PC를 썼었습니다. 근데 이 과정, 이렇게 좋은 상황이 있다가 아주 혹심한 경쟁에 빠졌었어요. 2000년 초반에는 아주 시장이 화랑기여서 저희 같은 회사들이 크게 성장을 했었는데 이 중반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시장이 정리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정리되는 과정에서 저희 같은 자료실,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사이트들이 어디로 다 넘어가게 되냐면은 그 네이버 자료실, 그 다음에 블로그, 이쪽으로 이제 다 통합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새로운 소프트웨어들을 빠르게 수집을 해서 저희 직원들이 리뷰를 해서 올렸었습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이 새로운 소프트웨어가 있으면 다운로드 받았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저희보다 일반 블로거들이 더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 차이는, 저희는 직원은 10명을 두고 그 10명이 일을 하는 거였는데, 블로거들은 이게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되는 그 다양한 일종의 클라우드들이죠. 클라우드들에서 리뷰들이 올라오니까 처음에는 그 양에서 밀렸는데 좀 지나니까 각 분야에서 전문적인 블로거들이 생겼었습니다. 요새로 얘기하면 파워 블로거들이 생기면서 퀄리티에서도 저희가 밀려버리는 상황이 생겼고요. 또 하나는 네이버 같은 포털 사이트들이 그 자기 사이트 안에다가 이런 류의 서비스들을 직접 구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초반에는 저희가 MSN이나 야후랑 제휴를 맺어서 그쪽에서 링크를 걸어서 저희 사이트로 넘어오는 방식을 썼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미국 쪽에 보통 하는 비즈니스 방식인데, 사이트와 제휴를 하면은 그 사이트, 예를 들어서 포탈이나 이런 검색 사이트에서 검색을 하면은 해당되는 사이트로 다 보내주는 방식을 썼었는데, 한국에서는 네이버는 그 보내주는 걸 인정하지 않고 내부로 다 집어넣어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저희 회사와 유사했던 경쟁하던 회사들 몇 군데가 있었는데, 이 회사들이 처음에는 1년에 한 1,000만 원 정도를 받고, 한 달에 한 1,000만 원 정도를 받고 컨텐츠를 제공해 주다가 좀 지나니까 B라는 회사가 우리 500개 할게, 200개 할게, 100만 원 할게 하다가 마지막에는 돈을 안 받고 했습니다. 서버 비용, 서버도 자기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나중에 광고가 일어나면 이 광고 수익을 우리가 가져갈게 라고 해서 현재는 네이버의 자료실에 들어가시면은 심파일이라고 그 예전에 천리안에서 하는 그 회사가 운영하는 서비스가 들어가 있고요. 최근에 그 회사마저도 밀려났습니다. 네이버가 이제는 그마저도 심파일이라는 대행사한테 주는 돈마저도 세이브를 하고 싶어 하고, 그 다음에 그 심파일이 가져가는 광고 수익도 인정을 안 해줘서 이제는 그 자체적으로 구축하는 거로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나고 나서 제가 이제 이 블로터닷넷이랑 인터뷰를 한 건데,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상황들을 거치면서 한국에서 자생적으로 독자적인 하나의 카테고리 내에서 성장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가라는 거를 경험을 했습니다.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저 초반에 그렇게 컸던 사이트가 포탈과 일반 개인들과의 경쟁에서 밀리면서 최종적으로는 그냥 아주 영세한 조그만 사이트로 그냥 현재는 자리매김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과정을 겪고 나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자, 내가 지금 마이폴더넷 다음으로 무엇을 할 건가, 어떻게 할 건가를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제가 이제 틀을 잡은 거는 경영에서 일반적으로 보통 얘기를 할 때 하고 싶은 일, 잘할 수 있는 일, 돈이 되는 일, 이 세 가지의 교집합을 찾아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유명한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저도 그 기준에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마이폴더넷을 10년 동안 운영을 해서, 마이폴더넷은 컨텐츠도 있지만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그리고 평가하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나는 뭔가를 수집해서 분석하고 평가하는 거를 10년 동안 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분야의 전문가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좋아하는 일이 그거고요. 잘할 수 있는 일이 뭘까라고 보니까 제가 세종대학교 호텔경영학과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호텔경영학과가 국내에서는 그 학교가 몇 개 안 되고요. 그리고 아주 특수한 분야다 보니까 저희 학교 출신 분들이 의외로 호텔이나 외식 분야로 많이 진출해 계시더라고요. 불고기 브라스 사장님이나 아웃백 전무님이나 이렇게 쭉 따져보면은 저희가 알고 있는 패밀리 레스토랑들에 이렇게 어느 정도 직급에 대부분 포진해 계시더라고요. 마이폴더를 할 때 한 10년 동안은 동문회 거의 안 나갔는데 가끔 가도 어쩌다 한번 갔었는데, 지금 아까 쭉 보셨던 것처럼 이제 조금 개인적으로 나쁜 의미의 여유가 생기면서, 그러면서 동문회라는 데를 이제 가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백그라운드가 나한테 있었구나 라고 해서 내가 활용할
경영 쪽에서 일종의 자원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내 자원 중에 하나가 이런 동문이라는 네트워크에 상당히 의미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돈이 되는 게 뭘까? 마이폴더넷의 최대 문제점은 마이폴더넷이 몸담고 있던 소프트웨어, 그 중에서도 유틸리티, 이쪽 분야는 시장이 아주 작습니다. 소프트웨어라고 크게 잡아도 저희가 알고 있는 소프트웨어가 오피스류, 그러니까 OS, 오피스, 그 다음에 어도비 제품들 정도가 그 B2C 제품들이고요. 그 나머지는 B2B 제품들, 아까 오라클 말씀하셨던 이런 류는 사실은 소프트웨어라기보다는 좀 다른 개념이 되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소프트웨어 업체들 중에서 제일 크다고 얘기하는 곳이 안랩인데, 안랩의 1년 매출이 300억인가 400억, 뭐 요새는 좀 올라서 1000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들어가는 시장, 그러니까 마이폴더넷이 들어갔던 시장이 전체 볼륨이 너무 작고, 그 중에 대표 플레이어마저도 아주 작은 규모인 그런 시장에서 저희가 움직였던 거였죠. 그래서 저는 10년이 지나고 나서, 마이폴더넷이 지나고 나서 많이 우리가 못한 부분도 있고, 반성해야 될 부분도 있고, 경쟁에서 밀린 부분도 있지만은 또 하나의 관점은 내가 들어갔던 이 시장 자체가 애초에 존재했던 건가, 아니면은 그 시장 자체가 일정한 볼륨 이상이 돼줬던 거였나, 라는 고민을 해봤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고민의 결론은 소프트웨어 시장이 너무 작고 너무 척박한 곳에 씨를 던지고 거기서 밭을 익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할 수 있는 일, 좋아하는 일, 잘할 수 있는 일, 거기다가 돈이 되는 일이 뭘까 해서 그 돈을 기어이 집어넣었던 가장 큰 이유는 시장성이 있어야지, 밭이 있어야지 거기에 씨를 뿌려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데, 밭이 척박하든가 너무 좁든가 아니면 애초에 존재하지 않으면은 씨를 뿌리는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마이폴더넷을 운영하면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레드테이블 같은 경우는 이 세 가지를 조합을 해서 가운데 있는 교집합에 해당되는 거를 찾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요 전에 현재 마이폴더넷의 그 인적 구성은 저희가 농담으로 얘기하는데요. 최소가 석사입니다. 저희가요. 근데 이거는 학교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사무실이 학교 안에 있습니다. 그 전에 잠깐 제가 했던 과정을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설명드리면, 저는 많은 고민을 하다가 좀 더 이론적인 게 필요하다고 해서 대학원에 들어왔는데, 그 대학원에 들어서 우연히도 식당에서 몇 번 인사했던 교수님 한 분이 공대 교수님인데, 김경준 교수님이랑 공대 교수님인데, 저한테 앱 창작터라는 게 있다. 한 3년 전쯤에요. 거기 한번 해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발자가 아닌데 앱 창작터는 앱 개발하는 과정이지 않냐 그랬더니, 이렇게 써놓은 거 보니까 경영 쪽에 있는 분, 디자인 쪽에 있는 분도 뽑는다라고 돼 있다. 그래서 한번 트라이 해봐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한번 해볼까 라고 했고, 방학 때 한 3개월 정도 기초 과정을 밟았습니다. 앱 창작터에서요. 저기 아이폰 과정으로 해서, iOS 과정으로 저희가 했는데, 그걸 마치고 나니까 학교에서 뭐가 생겼냐면은 벤처 센터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이 벤처 센터에 입주를 하는데, 기존에 학교에서 앱 창작터 수료한 사람들한테 약간의 우대를 해줬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 3개월 그냥 교육을 받고,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이 앱이라는 게 어떻게 개발되는구나 걸 어느 정도 느낌으로 본 상태에서 사무실 공간을 지원해주는 공간에 들어가면서 벤처센터에 입주를 하고요. 입주를 하고 나니까 센터에서 예비기술 창업자라는 지원이 있다. 그거를 한번 트라이를 해봐라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트라이를 하면서 그 과정에서 컴퓨터학과에 있는 그 교수님 한 분과 조인이 돼서 그분 랩과 같이 또 공동 개발을 했습니다. 그 기술을 갖고 예비기술 창업자라고 거기에 트라이를 했고, 거기가 또 저희 가까이 있는 학교에서 또 진행을 해서 주변에 있는 학교한테 좀 더 도움을 줬습니다. 그래서 예비기술 창업자라는 지원을 저희가 받았고, 거기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일종의 실적이 쌓인 거죠. 실적이 쌓이고 나니까 또 다른 기회들이 와서 벤처기업협회에서 운영하는 벤처 지원하는 그 과정이 있었는데, 지원하는 정부 과제가 있었는데,
되게 운이 좋았던 게 그 지원하는 과정에 가서 PT를 막 하는데 심사위원이 한 5분 앉아 계신데 그 중에 한 분이 아는 분이더라고요. 그 전 과제에 책임을 하셨던 분이어서 저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이미 알고 있는 분이 계셔서 그분 덕이었는지 어쨌든 그 다음 또 과제를 저희가 받고 이 두 가지 이렇게 실적이 쌓이다 보니까 한식재단에서 이제 해외 시장 조사를 하는데 그 시장 조사에 저희 보고 들어올 수 있냐고 해서 저희가 또 조인돼서 들어가고 이렇게 물려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한 5, 6개 과제를 하고 있는데 그 모든 거의 처음 시작은 나중에 돌아보니까 앱 창작터라는 그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3개월 하루에 한 4시간인가 6시간인가 수업했던 그 과정 그 수료를 한 것 때문에 나머지들이 쭉 풀려갔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주변에 그런 좋은 기회가 있으면은 한번 이렇게 트라이를 하시고 그런 과정을 한번 이렇게 겪으시면은 이제 거기서 일종의 교육을 받으시고 자격을 받으시면은 나중에 활용하실 때 좋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벤처기업 인증을 받고 연구소를 만들고 특허 출원하고 이렇게 계속 연결되어졌었습니다. 현재는 레드테이블 닷KR이라는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아직 저희가 이제 1.0 버전을 작년에 만들고 현재는 조금 정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과제들을 좀 하다가 아마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 6월 초 정도 되면은 2.0으로 버전업된 형태로 서비스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저는 개발자가 아니고 저는 경영 마케팅을 전공한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회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서비스를 기획하는 과정에서 개발자들이 접근하는 관점과 좀 다르게 접근을 합니다. 근데 그 다르다는 게 실제로 경영학을 정말 전공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아주 초보적인 수준을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 5, 6개 저희 회사에서 적용했던 걸 먼저 쭉 한번 보여드릴 텐데 이게 경영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대부분 학부 1, 2학년 과정 마케팅 원론 아니면은 한 3, 4학년 때 배우는 소비자 행동론 기초 과정 아니면 석사 때 아주 기초적인 논문 한두 개 보는 거에 있는 대부분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제 경험상 비즈니스를 할 때 상황이 너무 돌변하기 때문에 이 상황에 맞는 정확한 솔루션이라는 건 애초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기본적이고 튼튼한 이론을 가지고서 그걸 백그라운드로 딱 잡고서 현실에 맞춰서 조금씩 계속 본인이 응용해서 가는 게 더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주 정말 좋은 논문이나 정말 좋은 연구들은 교수님들이 많은 연구를 해서 그 케이스를 만들긴 했지만은 현실은 그거보다 더 복잡하기 때문에 이거를 집어넣었을 때 바로 적용된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택한 거는 아주 원론적인 거를 기본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거는 마케팅 플랜 짤 때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맨 위에 미션 비전을 잡고 그 다음에 목적과 목표가 뭔지를 정하고 시장 조사를 하고 시장 세분화 그 다음에 목표 고객을 설정하고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할 건지 플랜을 짜자. 근데 보통은 저도 그렇지만은 많은 경영학을 한 사람, 전공을 한 사람들마저도 이 윗부분은 잘 안 하고요. 바로 여기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프로덕트를 뭐로 할지, 프로모션을 어떻게 할지, 프라이스를 어떻게 할지 이런 고민들 되게 많이 하고 그리고 나서 이 윗부분을 많이 채워 들어갑니다. 그거는 현실적인 문제라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이렇게 해버리면 결론을 내려놓은 상태에서 그냥 윗단에 있는 거를 이제 껴 맞추는 상황이 돼버리게 됩니다.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데 문제는 이 윗부분을 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아주 어려워요. 정말 어렵고 저대로 밑에 부분을 만들어 나간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과정이긴 한데 그런 과정을 어렵더라도 거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밑에 나왔던 많은 세부적인 방법들이 그냥 아이디어고 한번 했다가 아니면 버려버리는 상황이 생깁니다. 특히 이 밑단이 프로덕트 부분이 들어가는데 그게 이제 실무자들이 상품 개발하는 겁니다. 즉 회사에서 어떤 상품을 개발하자, 어떤 솔루션을 만들자, 시스템을 구축하자고 막 얘기가 나오는데 그걸 기획하는 사람이 이 윗부분, 시장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그 회사가 궁극적으로 가려고 하는 방향과 그 다음에 특정 기간 내에서 달성할 목표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을 조사하지 않고 경쟁을 분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품을 개발해버리면은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은 막 열심히 만들었는데
이게 아니다라고 다시 또 다른 걸 만들자고 들어버리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기획안이 나와서 다 만들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기획을 틀어버려서 다르게 접근하자고 해버리고요. 가장 무서운 거는 다 만들어놨는데 그 다음 주에 또 새로 또 만들자고 들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이 윗부분이 안 돼서 그래요. 뭐 가장 크게는 경쟁 분석 안 돼서 그런 제품이 있는지 그 제품들이 어떤지 모르는 상태에서 만든 케이스도 있고요. 시장 분석 안 되는 케이스도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회사를 운영하고 경영하고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그 회사가 자기가 뭘 추구하는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아니면은 모르진 않는데 그게 너무 크든가 너무 넓어서 보면은 정말 멋있는 말들인데 미션, 비전 쫙 제시하는 게 너무 멋있는 말들인데 그 말들을 실행하려면은 너무 힘든, 그러니까 위에 꼭지점이 너무 크면은 나머지 밑에는 정말 넓어지거든요. 근데 그 조직이 그걸 수용하지 못할 때 결국은 마지막 단에 있는 프로덕트, 제품 개발 단계는 정말 헤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정말 마케팅 원론에서 아주 기초적으로 원론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위에서부터 하나씩 하고 위의 조건을 충족하도록 밑에 것을 채워야 된다. 기업이 원하는 거에 맞게 시장을 찾고 그 시장의 내에서 경쟁을 분석하고 그 경쟁 분석의 결과로 상품을 만들어야 된다. 라는 아주 원론적인 얘기인데 사실은 쉽지 않고요. 근데 저는 마이폴드 하면서 그게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프로세스대로 최대한 한번 따라가 봤습니다. 요 두 번째는 제품을 만들 때 그러면 우리가 이 제품에서 핵심적으로 줘야 될 게 뭐냐, 어떤 가치를 줘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소비자 행동론 첫 페이지에 나오는 겁니다. 소비자가 구매라는 행동을 할 때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오는지를 이렇게 학자들이 연구한 것을 맵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저희 외식으로 하면은 배가 고프다. 문제 인식을 합니다. 처음에 배가 고프다. 그러면 어디 갈까? 막 여러 군데가 나옵니다. 그걸 비교를 합니다. 그 중에서 어디 가지? 그리고 나서 결정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결정한 후에는 이제 식사를 하고 나서는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 평가한 행동들이 이렇게 돌아가서 정보로 요새는 쌓입니다. 과거에는 이 정보가 이렇게 돌아가서 자기 기억에 쌓였는데 최근에는 블로그나 트위터를 통해서 정보가 생성이 되면서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어느 순간 보니까 이 정보 탐색이 과거에는 주변에 물어보는 거였는데 이제는 서치를 하고 바뀌는 거죠. 그 정보원들이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고요. 그래서 소비자, 이 밑에 부분은 그 개인적인, 그러니까 그 사람 내부의 심리적인 부분인데 요거는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의사결정을 할 때 기본적으로 따르는 전형적인 프로세스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는 자, 우리한테 돈을 줄 사람이 누구냐를 보니까 레스토랑 오너들 아니면 회사들이다. 회사들이 제일 신경 쓰는 거는 결국은 세일즈, 매출이다. 그 매출에 영향을 주는 게 뭐냐 그랬더니 요 바로 앞 단계가 비교를 하더라는 거죠. 그 비교하는 거가 비교를 통해서 구매를 하니까 그럼 구매를 활성화시키려면은 비교하는 것을 잡아야 되겠다. 그게 지금 레드테이블 랭킹 서비스입니다. 다 모아놓고 어느 게 제일 좋은지를 비교하도록 해주자. 그래서 사람들이 문제가 인식되면은 정보를 찾으러 다니지 않고 바로 여기 들어와서 뭐가 좋은지 찾은 다음에 바로 구매하도록 연결시켜주자. 그리고 이 구매한 행동, 이 구매 후에 뭔가가 생긴 평가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흩어지지 않게 모아서 다시 정보로 돌려주면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보여줄 때 정보를 막 나열해주는 역할을 할 거냐, 아니면은 트위터나 아니면은 전형적인 SNS처럼 리뷰를 양상하도록 할 거냐. 그거는 구매라는 행동의 다음 행동이나 저 앞의 행동이기 때문에 저는 구매라는 행동 바로 앞에 있는 게 비교다. 그래서 우린 비교로 가자. 그 비교가 랭킹이다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렇게 소비자 행동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들여다보고 나서 이거는 그렇게 해서 이제 랭킹이라는 걸 만들자고 했는데 그럼 랭킹은 어떤 식으로 만들까? 결국은 이제 알고리즘 얘기거든요. 랭킹의 알고리즘을 어떻게 만들까라고 쭉 찾다가 다른 경쟁자들이 한 방식을 쭉 보니까 경쟁자들은 빈도, 그러니까 이제
트위터 같은데 영향력 평가할 때는 빈도로 대부분 합니다. 이게 RT가 몇 번 됐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빈도로 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만족도, 별점 매기는 방법이 보통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다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뒤에 이제 좀 이따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빈도는 알바가 막 찍으면 확 올라갑니다. 어젠가 그젠가 이제 저것까지 나왔더라고요. 블로그에서 그 뷰스 올리는 거를 자동으로 만들어 놓은 거를 누가 공개해 버렸거든요. 그럼 이제 제가 잘은 모르지만 저희 쪽에서 크롤링 할 때 보면은 특정한 페이지를 계속 열고 거기 있는 그 페이지 안에 있는 그 HTML을 다 저희가 가져오는데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돼요. 일종의 핑을 계속 던져서 특정한 페이지를 계속 여는 거죠. 서버에서만 열리는 거죠. 그러면은 얘가 페이지 뷰가 확 늘어나면서 랭킹이 올라가고 그 랭킹이 올라가면 이 페이지가 이 사람이 마치 파워블로거처럼 커져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랭킹을 조작하는 거를 암묵적으로 소위 그 블로그 마케팅 하는 회사들이 만들어놨는데 그 중에 한 회사에 있는 직원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된다고 스스로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개를 해버렸어요. 공개해서 누구나 조작이 이렇게 된다라고 보여줘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프리퀀시로 하는 건 대단히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만족도, 별점으로 매기는 것도 지금처럼 조작의 가능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대단히 주관적인 판단이어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렇게 같이 식사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한 음식을 먹어도 각자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평가가 다릅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 정규 분포를 따르려고 하면은 이건 합을 내서 평균을 냈을 때 이 평균이 이 그룹의 대표성을 어느 정도 가지려고 하면은 보통 뭐 100개 이상의 표본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레스토랑 하나에 표본이 100개씩 되는 케이스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소수의 사람에 의해서 평점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게 다 비판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네이버에 있는 윙스푼 같은 경우는 인원이 10명 이상 안 되면, 어떤 사람이 평가를 몇 건 이상 하지 않으면 회색별 제도라는 것도 두기도 하고, 레스토랑에서 평가 건수가 몇 건 이상 안 되면 점수를 반영 안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그 방식을 바꾸는데, 저희가 접근한 건 일단 기존의 업체들은 그렇게 했으니, 그걸 따라하는 방법도 있고, 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보자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서 들여다봤던 게, 이거는 이제 CRM, 저희들이 많이 하는 CRM의 제일 기초적인 겁니다. CRM의 대표적인 게 이제 호텔이나 백화점에서 고객을 평가할 때, 고객이 가치 있는 고객이냐 어떤 고객이냐 평가할 때 RFM이라는 방식을 씁니다. 그래서 그 고객이 최근에 왔느냐, 최근에 안 왔으면 아주 오래전에 온 고객이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자주 왔느냐, 그 다음에 돈을 얼마만큼 썼느냐, 이 세 가지 기준의 최상의 고객이 제일 좋은 고객인 거죠. 바로 얼마 전에도 왔고 꾸준하게 계속 와주면서 돈도 많이 쓰는 고객이 제일 좋은 고객.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세 가지 기준에 의해서 고객을 평가하는 게 CRM의 기본적인 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저희가 가져다 썼고요.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레스토랑 평가할 때는 요 기준으로 프리퀀시만 말고 RFM이라는 요 기능, 요 관점에서 평가하자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앱을 만들고 웹을 만들 때 앱과 웹에서 기본적으로 고객한테 줘야 될 가치, 그러니까 아주 기술적인 부분에서 무엇을 줘야 될까 했을 때 이게 기술 수용 모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 마케팅 팀장의 석사 논문입니다. 그 친구가 이걸 했는데, 고객은 새로운 기술이 들어오면은 이게 쓰기 쉬우냐, 아니면은 썼을 때 자기한테 도움이 되느냐,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새로운 기술을 도입을 한다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그걸 갖고 쓰겠다는 의사가 생기고 그걸 갖고서 실제로 사용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품을 만들 때는 이 두 가지입니다. 쓰기 쉬우냐, 아니면은 쓰기 쉬운 거와 그 다음에 유용한 거냐, 용이한 거냐, 이 두 가지를 갖고 제품을 만든다. 그럼 우리도 그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만들자.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측정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항목이 있거든요. 그 항목들을 쭉 나열해서 우리 서비스가 그 항목들을 잘 충족시키고 있느냐를 보자. 그래서 유용성과 용이성이라는 걸 갖고서 저희가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많이 보시는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 해서, 이것도 똑같이 여기 받아들이는데 누가 받아들이냐 해서 이노베이터냐, 얼리 어댑터냐 이런 식으로 이제
실제 고객들이 어디에 속하는 거냐를 보자는 이론이 있고요. 이것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이론들을 저희가 채용을 하고 마지막에 이제 최근에 앞에까지 설명드린 건 레드테이블 다케알이라는 걸 만들 때 시점이고요. 지금 이거는 이제 최근에 작년 말 정도부터 이제 빅데이터가 유행하고 그러면서 저희도 데이터를 수집하면서 분석하는 역할을 하다 보니 고객의 감성을 분석하는 내용들이 요구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단순하게 빈도만 쭉 뽑아보는 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고객의 감성을 분석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봤는데 그 중에 기존의 업체들이 많이 했던 건 긍정 부정입니다. 어떤 단어를 문장을 쓰면은 그 문장 안에서 긍정적인 단어와 부정적인 단어가 어느 정도 사용되는지를 나눠서 그래서 이 전체 뉘앙스가 긍정적인 의미였냐 부정적인 의미였냐 이렇게 나누는 건데 제 입장에서는 사람의 생각을 좋다 나쁘다 OX로 보는 거는 너무 단순하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생각을 읽는 또 다른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쭉 찾아봤는데 그 중에 브랜드 측정하는 거에서 가장 기초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상품을 그래서 저희가 아이폰이나 이런 상품들을 설명을 할 때 학자들이 아니면 이 관련해서 많이 설명할 때 설명을 가장 쉽게 하는 방법 중에 뭐가 있을까라고 하다가 떠오른 게 이것 의인화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브랜드 개성에 나오는 저 5가지 항목은 제품을 사람처럼 의인화 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의인화 시켜서 설명을 하면은 사람들이 알아듣는다는 거죠. 이 제품에 대한 기능이나 뭐 이런저런 설명을 하면 잘 못 알아듣는데 이 제품이 여기 있는 것처럼 쓰면은 그래서 신나, 재밌어. 이런 표현을 하면은 사람들이 와닿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5가지 속성들, 그 다음에 그 속성을 측정하는 항목들은 학자들이 이미 연구를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이걸 채용을 해서 크롤러가 수집하여 있는 많은 컨텐츠들을 갖고 이런 뉘앙스의 단어들, 이 단어들, 이거와 또 확장된 동의어들, 유의어들, 동의어들을 적용을 해서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어떤 사물에 대해서 주로 이제 저희 레스토랑인데 어떤 레스토랑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미지가 뭘까를 기존의 긍정, 부정으로 봤다 그러면 저희는 이렇게 5가지로 나누고 그 5가지를 나누는 기준을, 그러니까 이런 이론을 도입해서, 레스토랑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접근한 빅데이터 분석은 이렇게 결론이 나옵니다. 기존의 빅데이터 분석들은 대부분 특정 단어의 빈도들, 뭐 이렇게 움직이는 거나 아니면은 부정적인 단어들이 나와서 그 부정적인 단어를 갖고서 그 위험 관리들, 이쪽으로 많이 넘어간 쪽이었는데 저희는 이렇게 경영에서 많이 쓰는 것들을 썼고 이게 좋은 점이 이 브랜드 이미지 분석하는 툴이거든요. 이 브랜드 이미지 분석하는 툴은 광고 쪽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광고에서 제품을 개발해서 개발된 제품을 소비자한테 전달할 때 어떻게 전달할까 고민할 때 이런 식의 관점을 접근합니다. 그래서 이 결과물은 실제로 사용하기 제일 좋은 거는 광고 대행사가 제일 사용하기 좋습니다. 특정한 제품이나 특정한 브랜드 아니면 서비스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느끼는 것들을 요 관점에서 보여주면은 저 관점을 거꾸로 향상을 시키든가 보완을 해주는 관점을 접근해주면은 그러면 그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생각이 바뀌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쭉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회사에서 접근했던 거는 마케팅 이론들, 기본적인 이론들에 쭉 나열된 것들을 중에서 가장 기초적인 것들을 뽑아서 그거를 기초적인 거 그대로 한번 써보자. 라고 해서 쭉 몇 가지 이론들은 실제로 도입을 했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마케팅 플랜을 짤 때 이 프로세스를 밟아야 된다고 했는데 이 프로세스를 밟을 때 위에 부분은 아까 마이 폴더 고민하면서 어떻게 될까 고민하고 무엇을 채울 건가 많이 고민을 하고 3가지 기준에 의해서 그 가운데 있는 교집합을 찾자라고 잡고서요. 그 다음 단계에서 시장 조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장이 정말 유효한 거냐 라고 했는데 이 당시에 온갖 미디어에서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뭐 조선, 동아 뭐 다 나왔는데 OECD 중에 한국이 최저다. 그 다음에 너무 폐업률이 많다. 뭐 수도 없이 쏟아지는 겁니다. 외식 창업 관련돼서 너무 부정적인 기사들이 막 쏟아졌었어요. 그래서 결론이 이겁니다. 이렇게 자영업 OECD 일반 평균에 비해서 2배나 많다. 그 다음에 50, 60대가 너무 많다. 너무 노령화된 거죠. 그 다음에 평균 소득이 너무 적다. 150만 원밖에 안 된다. 그리고 70%가 5년 내에 문을 닫는다.
이런 부정적인 기사들이 막 쏟아지고 있었어요. 근데 사회생활 다 해보셨겠지만은 뉴스는 가끔은 뒤집어 볼 필요가 있잖아요. 뉴스라는 게 기본적으로 세상에 없던 새로운 얘기잖아요. 이게 전체 얘기는 아니거든요. 일부의 얘기고, 또 뉴스는 누군가의 관점이 대부분 반영이 됩니다. 그 뉴스를, 기사를 만든 사람의 관점이 들어가서 뉴스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냥 정말 사실이 그대로 뉴스로 나오는 케이스는 별로 없고, 어느 누군가가 어떤 사건을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뉴스는 전혀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뉴스를 어떻게 해석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가만히 보니까 대한민국의 유명한 연예인들이 너도 나도 다 치킨 광고, 뭐 빵 광고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앞에 얘기랑 안 맞는 거거든요. 앞에 얘기는 지금 당장 뭐 큰일 날 것처럼 다 망한다는 얘기인데, 근데 막상 그 업계에서는 이런 대형 스타들을 써서 엄청나게 광고를 해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뒤의 얘기가 왜 이렇게 다를까? 되게 어렵다고 막 얘기하는데 저 얘기랑 앞에 광고 나오는 거랑 전혀 다른 상태인 것 같다. 그래서 데이터를 한번 봤습니다. 이거는 여기 보시면은 식품통계지도라고 요 주소에 가시면은 요새 우리나라가 데이터들 되게 많이 공개를 해요. 그래서 조금만 노력하시면은 이런 데이터들은 충분히 금방 한번 보실 수 있습니다.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앞에 얘기로 보면은 이게 지금 꺾이든가 최소한 정체가 돼야 되는데 외식 산업의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되게 이상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여기 인건비나 보시면은 1인당 매출액, 업체당 매출액도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뭔 상황인가를 보니까 또 다른 데이터 요 표를 보고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여기가 위에 있는 게 100만 원 이상 매출을 내는 매장의 숫자입니다. 그리고 밑에가 100만 원 미만을 내는 매장의 숫자고, 이게 답이라고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앞에 얘기했던 많은 미디어에 나왔던 얘기가 요게 준다는 거예요. 근데 앞에 있는 많은 미디어가 얘기하지 않았던 거가 요겁니다. 대형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기업화되고 대형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큰 곳들은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광고들이 그렇게 나오는 거고, 물론 그 중에는 프랜차이즈 가맹이 목적인 곳도 있지만 어쨌든 과거에 비해서는 기업의 규모가 되게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는 없지만은 이번 학기에 제가 여기 세종대에서 외식경영학과 학생들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 학생들과 막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렇게 한번 일본 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의 외식 기업들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하다. 내가 알고 있기로 한국의 외식 기업들은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곳이 딱 두 개입니다. 미스터 피자랑 그 다음에 저기 조끼조끼라고 호프칩 하는 곳인데 둘 다 우회 상장을 했어요. 반도체 회사를 인수해서 이렇게 돌아 들어갔어요. 그 나머지는 대기업 베이스들입니다. 뭐 CJ 베이스도 있고, 그 다음에 현대나 이쪽은 뭐 대기업에서 자회사로 올라간 거가 좀 다르고요. 그럼 공식적으로 한국에서는 코스닥에 올라간 데가 두 개다. 근데 일본은 더 많은 것 같은데 몇 개쯤 될까라고 물어봤어요, 그 친구한테. 근데 그 다음 주 저한테 가져왔더라고요. 몇 개쯤 될 것 같으세요? 일본의 코스닥, 전체 말고 자스닥. 그러니까 자스닥은 세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코스피가 있고 코스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제 코스닥은 자스닥은 두 번째거든요. 저기 오사카에 있는 곳인데요. 자, 퀴즈 몇 개쯤 될까요? 거기랑 나스닥도 해봤어요. 하는 김에 한 번 더 해보자 했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국에 두 개입니다. 우회 상장 두 개. 일본이 한국보다 한 10년 정도 차이 난다고 하거든요. 몇 개 정도 될까요? 교수님 몇 개 정도 될까요? 세 자릿수예요? 거기까지는 안 가는데 76개 나왔어요. 그래서 한번 조사를 했어요. 76개, 두 개랑 76개는 너무 차이 나잖아요. 그래서 뭔 일인가 해서 저희 직원 보고 조사를 시켰더니 정말 다 외식업체예요. 저는 식품회사가 껴있는 줄 알았는데 이 작가야 뭐 다 그런 집이에요. 그리고 한국에서 그 매출액 규모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저기 미스터 피자가 그래도 좀 크잖아요. 예, 거기가 그 올라와 있는 매출액이 1년에 2천억인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정확하진 않은데요. 연간 매출액이. 일본의 1등이 조 단위가 넘어가요. 조 단위 넘어가는 게 6개인가 7개가 되더라고요. 환율 차이가 아무리 커도, 그래도 뭐 물가 수준해도 우리나라 한 2배 뭐 이 정도 되잖아요.
미스터 피자 그 매출 규모가 70개 중에서 저기 일본어 치면 한 50몇 위 정도 돼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일단 많이 상장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규모가 엄청난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조금 그냥 재미있으시라고 저희 업계 얘기니까 업계분한테 얘기했어요. 야, 이거 말이 되냐. 어떻게 한국은 고작 딱 2개고 그것도 다 우회 상장이고 일본은 막 70개, 미국은 90개, 96개인가 7개예요. 이렇게 차이 나는데 어떠냐 했더니 이분들이 얘기하는 거는 한국은 안 올리는 거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거짓말이에요. 모든 기업은 성장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지 성장하기 싫어서 안 성장하는 사람 절대 없어요. 기업은 다 자금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자금을 조달하는 가장 좋은 방법, 가장 공식적인 방법이 상장이에요. 그거 아니면 대출이에요. 담보를 둔 대출이거든요. 대출은 부채예요. 그래서 부채를 원한다는 기업은 아무도 없고요. 자기가 다 벌어서 다 충당할 수 있다는 기업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장을 하려면 늘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본을 다 조달할 수 있다고 하는 기업은 거의 없고요. 그건 거의 불가능한 거고 차입을 하는 것보다는 상장을 해서 주식을 공개해서 많은 자본을 끌어들이는 게 기업의 당연한 수순인데 근데 현재 한국에서는 그런 상황이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그래프를 보면은 간다는 거죠, 이렇게. 즉, 여기 영세한 곳들을 여기 큰 데가 흡수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요. 그 중에 하나가 프랜차이즈라는 모습인 거고요. 흐름상으로 한국이 미국 모델을 따라가면 한국에도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더 성장할 것 같고요. 일본 모델을 따라가면 직영 기업들이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앞에 미디어가 막 얘기했던 온갖 부정적인 얘기들과 근데 광고에 일어나는 현상을 보면은 이게 다르더라. 그래서 데이터를 들여다봤더니만 데이터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것도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은 매출은 늘어나고 있고 산업은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 그 안에 구성비를 봤더니만 이런 상황이 생기더라. 그리고 일본이나 미국을 봤더니만 더 간 것 같다. 이만큼 더. 그래서 미디어 관점에서 사회 현상으로는 자영업자가 힘들다는 게 맞아요. 가면 갈수록 더 힘들 것 같아요. 근데 비즈니스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산업이 성장하는 거로 봐야 돼요. 기업으로 성장하니까요. 장사가 아니라 기업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학생들이나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도 좋은 거일 수도 있어요. 정말 내 노력에 의해서 그 장사로서 하는 거와 사업으로서 하는 거는 스케일이 다르고 실제 들어가는 그 안에 구성원도 다르고 또 지금처럼 80% 이상 많은 학생들이 교육받은 상황에서는 그렇게 자영업보다는 오히려 기업의 형태가 훨씬 더 지금 교육받은 학생들에 더 맞는 시스템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로 봤을 때는 이런 상황이 생겼고 실제로 물론 대기업 베이스 회사이긴 하지만은 매출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봤더니만 저도 통합만 알고 있었어요. 60만 개 데이터 수집하려고. 근데 매출이 60조 원 되고요. 치킨이 4조 원이 됩니다. 치킨만. 근데 이거는 치킨 그 자체 매출이고요. 이 외식업에 재밌는 게 치킨 매장을 내려면 인테리어부터 해서 초기 창업 비용이라는 게 들어가요. 그게 거의 한 1억 이상, 조그만 가게를 내도 그 정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식자재에서 주변 있죠. 주변 부동산 관련된 비용이 또 그만큼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이거의 2배 정도가 연관된 산업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고용도 무지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기회로 봤습니다. 이제 시장이 이렇게 흘러가는. 그리고 나서 해외를 봤더니만 해외도 이거는 이제 물론 LBS 서비스들입니다. G20 국가들 대표적인 LBS 서비스들을 쭉 저희가 추려봤어요. 추려보고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사이트의 규모들을 한번 쭉 봤거든요. 커요. 이번에 저희가 한식재단 과제를 했는데 한식재단 과제를 할 때 처음에는 제가 일본어를 좀 할 줄 알아서 일본의 그루나비라는 데를 찾아봤는데 여기가 자스닥이 올라가 있는데요. 매출액이 3천억인가 4천억 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정보만 주는 거로 광고만 하는데 그 정도예요. 그리고 이번에 조사했던 오픈라이스닷컴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는 동남아시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중국, 홍콩, 타이완까지인가? 이렇게 해서 5개인가 6개 나라를 포괄하는 그 LBS 사이트예요. 그리고 저희가 브라질 쪽에 있는데 브라질 내도
그런 유사한 사이트가 아르헨티나, 브라질 여기 주변 국가들을 다 아우르는 그런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미국에는 옐프라는 사이트가 있고요. 옐프라는 데는 뭐 미국에서는 아주 유명한 사이트고, 자갓은 최근에 작년인가에 구글에 인수된 회사고요. LBS 자체는 기술로 보면은 스마트폰이 활성화됐을 때 가장 주목받는 분야 중에 하나이거든요. 스마트폰을 들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이런 것처럼 찾아다니는 곳이고, 찾아다니는 것 중에 가장 빈도가 높은 게 먹는 곳이기 때문에 가장 괜찮은 곳이라고 보통 보는데, 저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에 접근한 것도 있고, 아까처럼 시장으로 봤을 때 이 시장이 규모가 영세하고 이렇게 작은 거냐라고 봤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시장이 상당히 한국 같은 경우도 이제 기업화돼서 커가고 있고, 시장 자체도 성장하고 있고, 이게 기업화되는 과정을 거치고 있고, 해외로 봐도 이런 류의 서비스들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더라. 아, 그러면은 해볼만 하겠다. 내가 들어갈 밭이 일단 60조 원, 소프트웨어는 1조 원에서 뭐 요 정도 왔다 갔다 해요. 아주 작아요. 그 중에 1등이 1,000억이 안 되기 때문에요. 아주 작은 곳이거든요. 근데 시장이 아주 크고, 시장은 계속 성장하고 있고, 글로벌로 봐도 이건 성장하는 추세이고, 그 다음에 제가 그 시장에 접근할 때 저희 장점 중에 10년 동안 했던 데이터베이스 정리하는 게 얘랑 딱 맞고, 그 다음에 저희 동문들을 보니까 이쪽 분들이 이렇게 그래도 어쨌든 이 분야에서 뭘 하고 계신 분들이고, 물어볼 땐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 시장조사 결론은 아, 이건 해볼만 한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문서를 쭉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시장의 규모를 정하고, 그 규모에서 이렇게 필요한 기술들을 정하고, 경쟁자들을 한번 쭉 찾아서 경쟁자들이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는지를 쭉 찾아보고, 이런 거는 사실 여기 나왔던 문서는 저희가 정보 제안할 때 정리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정보 제안, 과제 제안을 할 때 그러니까 활용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이런 과정, 그러니까 제안서를 만들면서 자기 사업 계획서를 한번 다듬는 것 같아요. 기술도 한번 다듬고요. 그런 기회로 활용하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안을 위해서 새로운 뭔가를 만들면은 이거는 소설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매번 바뀌기 때문에. 근데 저희는 저희가 만드는 뭔가를 만들 건데 그 만드는 거를 지원해달라는 개념으로 그러니까 정보 과제 트라이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사업 내용이 계속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이렇게 다듬어지고 그동안 바뀌었던 거 추가하면서 경쟁도 좀 더 들여다보기도 하고요. 지오비전은 SK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기업도 지금 관심 있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해외 시장이 어떻게 돌아갈 건지, 그래서 거기서 그 각 나라별로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건지를 쭉 찾아봤고, 그리고 실제로 저희들이 여기 있는 내용들 중에 일부는 저 해외 시장에 대한 가능성을 보고 좀 정리를 한 다음에 한식재단이나 이쪽에 제안을 해서, 그 나라 마침 한식 세계화가 되면서 한국에서 해외 조사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 이런 데이터 수집 방식을 이용해서 해보자 라고 제안을 했고, 저희가 작년, 올해 2번 채택이 됐습니다. 작년에는 미국을 조사했고, 올해는 중국과 브라질과 말레이시아 요 국가들을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회사를 설립을 하고, 회사 설립하면서 이제 아까 그런 인연들, 앱 창작터라는 걸 하면서, 앱 창작터에서 유성준 교수님을 뵀어요. 앱 창작터에서 이렇게 제가 수업 듣는데, 면접 보는데 뭐 하는 거냐 해서 저는 이런 거 관심 있어서 요새 조사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심사하시는 교수님 한 분이 그럼 본인도 이쪽 분야에 관심이 있는데 나중에 한번 연락해서 만나보자라고 해서, 그래서 전화 통화하고 만나고, 그게 인연이 돼서 서비스 개발하는데 같이 참여하고, 나중에 저희 코파운더로 공동 설립자로 같이 참여해서 회사까지 같이 만들었고, 그 만든 걸 갖고 이런 류의 서비스들과 과제까지 쭉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 강연도 같은 주제인데, 저희 회사의 앞에는 이쪽 인문, 호텔, 외식이라는 인문 쪽이 들어가고요. 이쪽 뒤에 기술, 공학 쪽이 들어갑니다. 자, 두 번째는 아까 좀 설명드렸던 소비자들의 생각들을 어떻게 서비스에 집어넣을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의 기본적인 생각들이 저거다라고 하는데, 저 생각들을 집어넣을 때 좀 고민을 해봤어요. 그러다가 그때 제가 석사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차라리 이걸 논문으로 쓰자. 그래서 결론은
제 석사 논문이 레드테이블의 사업계획서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평가할 때 어떤 항목으로 평가하는 게 좋은 건지 논문 쓰면서 선행 연구들이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연구했던 걸 쫙 모아놨더니만 기본적으로 음식 서비스 분위기라는 걸 기본 평가 항목으로 집어넣고 좀 추가로 더 넣으면 시설과 가격이라는 걸 보통 넣더라. 이걸 어디까지 넣을까 고민을 해보자 라고 하고, 그다음에 제가 사업계획서라고 말씀드렸던 게 경쟁자 분석을 다 했어요. 논문 쓰면서. 그래서 현재 이쪽에 여기 서비스하고 있는 곳들이 누가 하고 있고 평가 방식은 뭐고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여기는 안 나왔지만 데이터 양이 몇 개고 주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논문 쓰면서 다 정리를 해봤어요. 그리고 나서 확신이 자신감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겉에서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요런 데들이 되게 커 보였었어요. 여기는 네이버, 여기는 야후, 여기는 KT, 여기는 예전 한 10년 넘은 사이트거든요. 근데 속속들이 들여다보니까 여기 데이터가 서울에, 우리나라 외식업체가 60만 개고요. 그 중에 서울에 한 3분의 1 정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 저희가 조사했을 때 한 5천 개밖에 안 됐었어요. 데이터가 적다. 그리고 이게 시계열로 쫙 보니까 이게 최근에 많이 보강됐다. 겉으로 드러난 거랑 다르다. 네이버의 후광이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여기는 정말 조사 후에 나중에 문 닫았어요. 야후는 아예 철수까지 해버렸잖아요. KT는 로컬 스토리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 쿡 뭐로 했다가 몇 번을 뒤집었어요. 이거 만드신 분은 또 딴 데 가버리고. 그래서 근데 이때도 여기 데이터 분석했을 때 나중에 뒤에 나오지만은 레스토랑마다 평가가 평균 한 1점 몇 개인가 2점 몇 개밖에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나라 60만 개 중에 아주 소수만 다뤘고요. 여기는 60만 개 다 넣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안에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등이라고 딱 갔는데 평가자가 한 명인 거예요. 그 한 명이 5점을 주니까 얘가 1등이 딱 돼 있더라고요. 그 동네에서 짜장면집 1등이에요. 그 상황이 돼서 이거 좀 문제 있다. 그리고 여기에는 데이터가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수집하려고 그 사이트를 들여다봤는데 도대체 이 사이트 구조가 분석이 안 될 정도로, 그러니까 10년 동안 집을 쌓고 쌓은 거예요. 이해는 돼요. 제가 마이폴드 할 때 그랬거든요. 사이트 하나 만들고 좀 지나면 개선할 게 있으면 또 붙이다 보면은 나중에 개발자가 저한테 얘기를 해요. 사이트가 누더기가 됐습니다. 한번 뒤엎읍시다. 얘기를 해요. 근데 뭐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가거든요.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경쟁 분석을 다 해보고 경쟁자들의 장단점을 쭉 찾아보고 또 해외 사례도 쭉 한번 저희가 찾아봤어요. 그래서 앞으로 성장이 어떻게 될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갓이라는 게 1970년도에 예일대학교 나온 분들이 만든 거예요. 구글에 인수됐어요. 저 석사 논문 쓰고 그 다음해인가에 인수되고, 그 다음에 옐프닷컴은 구글이 인수하겠다고 했는데 싫다라고 하고 자생을 하고 있고요. 아마 잘 갈 것 같아요. 포스퀘어도 투자 계속 받고 있고, 여기는 자스닥에 일본에 올라가 있는 회사고, 여기는 조사 못했지만 아까 오픈라이스나 몇 군데 회사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시장성이 있는데 아직 국내는 정리가 제대로 안 돼 있구나 라는 게 이제 논문에서 결과였어요. 그래서 검증 쭉 해보고, 이거는 논문에서 이제 나왔던 내용인데 앞에 표는 논문이고요. 이거는 이제 그 논문을 갖고 이제 저희 회사에서 시사점으로 본 겁니다. 리뷰를 쭉 모아놓으면 이런 내용들이 쭉 리뷰로는 나와요. 어디가 좋다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근데 너무 그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첫 번째는 파워블로가 쓴 거예요. 괜찮네. 그다음에 여기는 오진권 사장이라고 놀부 부대찌개 사장님, 전 사장님 헤어지셔가지고 따로 나와서 다른 브랜드를 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또 쓴 글이에요. 괜찮다라고. 여기는 평가 건수가 상당히 많은 사람이에요. 여기까지가 보통 보는 거였는데 저희가 더 들여다봤더니만 파워블로그인데 이 사람이 평가한 것 중에, 이건 좀 예시니까 약간 저희가 좀 과격하게 설명드리면은, 보통 사람들이 평가한 거 수준인데 이게 평균인데 이 사람이 평가한 것 중에 몇 개가 이 일반적인 거가 다른 게 나오는 거예요. 평균 이게 되게 낮게 나오는 건데 보통 5.0 만점인데 근데 이 사람만 좋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가 좀 이상한 거죠. 근데 심증은 있는데 물증은 없는, 어쨌든 뭔가 이상한 사람이 있다. 그다음에 이분은 정말 이 분야 전문가인데, 근데 가만히 이분이 리뷰한 거를 업종으로 분류를 해봤더니만
한식만 하시는 거예요. 물론 한식을 잘 아시는 분이 나머지를 잘 할 수 있지만은 어쨌든 이게 없을 때랑 이게 있을 때랑은 다른 거죠. 이분이 잘 하는 분야가 뭔가를 한번 봐봤고요. 이 친구가 제일 문제인데, 여긴 잘못 나왔는데요. 리뷰가 어느 시점에서 확 하고요. 그리고 안 하는 거예요. 다분히 알바인 거죠. 몰아서 합니다. 진짜 심한 사람은 2,000개인가 3,000개를 올린 사람이 있었어요. 아이디로 저희가 다시 정리를 했더니만 그 사람이 관리자일 수도 있고요. 뭐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특정한 아이디가 확 올라가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안 해요. 그 다음부터. 이런 데이터들이 섞여 있다는 거죠. 이 데이터들을 이제 걸러야 되는데 어떻게 걸릴 거냐. 그래서 아까 설명됐던 RFM이라는 방식을 넣자. 아까 앞에 보였던 것처럼 특정한 시점에 프리쿼시만 갖고 했을 때는 알바생들이 막 넣어버리면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RFM이라는 방식을 넣어서 최근에 했느냐, 그 다음에 얼마만큼 했느냐, 그 다음에 많이 했냐, 프리퀀시냐, 이게 모니터리고 프리퀀시고 리센시 이렇게 해서 저희가 틀을 잡고요. 여기서 이제 하나 고민했던 게 이게 소프트웨어 리뷰를 쓰는 건데 모니터리라는 개념이 좀 다르잖아요. 이거는 소비 금액인데 돈 쓴 거니까. 그래서 이제 관련돼서 쭉 다른 쪽으로 접근해서 저희가 찾은 게 영향력으로 가자. 최근에 썼느냐, 자주 썼느냐, 그 다음에 최근에 썼느냐, 많이 썼느냐, 그 다음에 그 글이 다른 사람들한테 얼마만큼 영향을 줬느냐. 그래서 RFM의 기본 틀을 가지고 RFI, 인플루언스로 바꿨습니다. 바꿔서 이렇게 알고리즘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이게 이론에서 저희가 가져다가 그 이론을 응용해서 내부에서 이제 랭킹 알고리즘을 만든 거죠. 그렇게 해서 레드테이블 사이트를 만들어서 오픈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 있는 트래픽이 최근에는 많이 줄었어요. 저희가 다른 과제 하느라고 신경 못 쓰긴 했는데 어쨌든 사이트를 하나 만드는 과정에서 보통 기획하는 과정과 좀 다르게 접근한 거죠. 근데 사실은 대부분 회사도 이렇게 하긴 해요. 근데 이게 사내 전체적으로 공유가 안 되고 특정 기획단에서만 공유가 되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아니면 경영자나 기획단에서 공유를 하는 케이스가 많은데 근데 저는 이게 개발자랑 공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개발자가 이런 서비스가 들어갈 시장을 이해를 하고 그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이해를 해야지 이 기획된 걸 잘 만들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거기에 또 아이디어를 계속 추가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앞단이 없으면은 기획자는 설계도만 보고 개발자는 설계도만 보고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럼 되게 위험한 거고 그 결과가 기획자가 애초에 기획을 잘못하면은 아주 이상한 제품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께서 나중에 창업을 하셔서 오너가 된다든지 아니면 개발 회사를 조그맣게 만들면은 제가 앞에서 쭉 설명드렸던 과정이 많이 생략이 돼요. 가장 큰 생략 과정이 뭐냐면은 시장 조사를 자기한테 해요.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 내가 만들고 싶은 걸 만들어요. 소비자가 원하는 걸 만드는 게 아니고요. 내가 만들고 싶은 걸 만들어요. 자기가 보는 시장으로. 근데 그거를 내가 만들고 싶은 걸 만든다라고 하면 본인도 되게 이게 안 맞잖아요. 그래서 시장 조사를 해요. 누구한테 하냐면 자기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봐요. 근데 그 사람이랑 그 사람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요 그룹은 이렇게 비슷한 경험과 비슷한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나이도 비슷하고요. 그래서 이분들의 생각이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만들면 여기 있는 분들은 괜찮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면 또 이분들이 원하는 건 또 다른, 어쨌든 요 그룹에서 원하는 걸 만들 수 있는데 이 그룹과 실제 시장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발자분들이 제일 빠지기 쉬운 함정이 앞에 시장조사 부분에서 시장조사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그 시장조사를 그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대상으로 하다 보니 왜곡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마이폴드에서 경험했던 가장 큰 부분, 시장 자체를 애초에 안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시장이 있는지 없는지를 애초에 안 보고 그냥 해외 트렌드 같은 걸 보고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해외랑 한국은 시장이 달라요. 애초에 다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성공한 게 한국에 성공한다고 보기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 시장조사 단계가 생략돼 버리면은 제가 10년 동안 했던 그 과정을 겪을 수가 있어요. 정말 운이 좋아서 투자도 해주고 막 대출도 해주고 해서 막 한 4, 5년 쫙 가다가 나중에 보니까 여기가 완전 돌밭인 거죠. 그런 케이스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레드테이블 같은 경우는 좀 헤쳐나가자고 생각해서 사전에 좀 시장조사라는 개념을 좀 많이 도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상품 개발할 때 여기 이제 한글로 제가 써놨지만은 유용하냐 용이하냐를 갖고 요거로 소비자한테 전달해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람한테 전달할 메시지가 그거예요. 이게 유용하다. 이게 용이해. 쓰기 좋다. 아니면 이게 당신한테 도움이 된다. 이 두 가지 메시지를 집중적으로 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소비자가 잘 이해를 못하든가 아니면은 이거 밑에 서브에 있는 겁니다. 결국은 나한테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되게 쉽다라는 이 두 단어예요. 도움이 된다, 쉽다. 그 단어와 단어에 집중해서 설명을 해야지 이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그래야지 써볼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뭐 과정을 거쳐서 실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메시지를 많이 보낼 때도 이게 이제 프로모션에 좀 가까울 수도 있지만은 제품 디자인할 때나 아니면 제품에서 어떤 표현을 할 때 그때 쓰기 쉽다는 거랑 도움이 된다는 거, 유용하다, 용이하다 저 개념이 핵심으로 딱 박혀 있어야지 소비자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이쪽 공학은 아니지만은 경영에서 많은 분들이 연구를 하면서 다듬어지는 학문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은 받아들이는 게 좋다고 생각이 돼요. 그 구글 그 스콜러 논문 검색하는 사이트 서비스가 있거든요. scholar.google.com인가 가면은 검색창 바로 밑에 아이작 뉴턴이 얘기한 게 있거든요.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서 세상을 바라본다는 얘기가 있는데 저는 그 말이 대학 오 나서 처음 들었거든요. 정말 좋은 말인 것 같아요. 내가 저걸 다 알아내려고 고민하고 조사해서 찾아내는 그 노력은 정말 좋은 건데 내가 해야 될 본질은 저게 아닌 거죠. 나는 서비스를 만들고 이거를 개발해서 키워나가는 게 본질이면은 내가 없는 거는 가져다 쓰는 게 좋은 거고 그 가져다 쓸 때 많은 사람들로부터 검증을 받은 아주 일반화된 것들을 가져다 쓰면은 훨씬 더 맞을 확률이 높다라는 게 대학원에서 배운 거고요. 실제로 적용해 봤을 때 저는 그게 더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프로세스를 자기가 다 관리하지 말고 지금 저희가 했던 방법처럼 중요한 부분들은 근데 내가 그걸 본질로 다루기 어려운 부분들은 이미 검증된 걸 가져다가 쓰는 게 저는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이트 기획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만들 것들 기획하고 그거의 모습을 잡고 핵심적인 기술들, 그 세부적인 기술들을 쭉 나열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정리를 했고요. 이렇게 정리되는 거 역시나 정부 제안서에 넣기 때문에 이 포맷을 요구를 해요.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도 이렇게 사고를 하게 되고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마이폴드 할 때는 이거는 누구가 하고 이건 누구가 하고 있었어요. 그 안에 기술은 잘 모르고 그냥 이거는 뭐 이쪽 팀이 하고 이건 이쪽 팀이 하고 그다음에 서비스는 디자이너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사람이 대부분 중심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가면 갑자기 이 파트가 사라져버리고 뭐 이런 케이스가 생기는데 이렇게 기술 중심으로 쭉 나열을 하고 그다음에 단계별로 세부 기술, 그다음에 그걸 종합한 큰 기술들, 그게 완성된 상품, 그래서 궁극적으로 가야 될 것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뭘 하는 건지를 전체 그림을 보게 되거든요. 그때는 훨씬 더 이 목표에 대해서 집중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실제로 그 구현되는 서비스들을 개념으로 쭉 잡아서 시장조사, 고객은 저런 식으로 분석하고, 그 다음에 트렌드 분석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전체적으로 추이 분석, 시계열 분석하고, 뭐 이런 식으로 예시들을 쭉 제시 잡고, 그것들의 그 구현을 어떻게 할 건지 쭉 정하는 것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거는 이제 한식재단에 저희가 발표한 건데, 음악이 나오는데 지금 음악이 안 나와서요. 그 시계열로 크롤링 해가지고 시카고 지역에 있는
외식업체들, 한식당들의 세대 변화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산수갑상 같은 데들이 성장하다가 크리스피나 벨리라는 곳이 성장하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델서울이라는 곳이 성장했다라고 저희가 찾아냈어요. 이런 분석들은. 그러니까 이건 저희 상품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그 시장 조사를 이런 식으로 그래픽으로 만들어서 내놓기, 아까 그 과정을 거친 다음에 만들어서 내놨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빅데이터로 해석이 되시더라고요. 뭐 틀린 얘기는 아닌데 하여튼 그래서 저희가 지금 외식 빅데이터 분석하는 회사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런 앞에 나왔던 것들을 이렇게 기술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그 정리된 것들을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시스템들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 아마 여러분들 많이 보셨던 이런 개발 과정이나 이런 양산 과정은 이제 마지막 단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프로세스가 전체 시장 보고 고객 보고 그다음에 기술 알고리즘 만들고 그다음에 상품 만들고 쭉 가는 과정에서 마지막에 양산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할 거냐가 이때 나오는 거고요. 제가 마이폴드 할 때는 여기서부터 시작했어요. 뭐 어떻게 만들지 짠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만들지를 얘기하고 만드는 것도 매번 회의 때마다 사실 조금씩 바뀌어서 어느 순간 나중에 봐보면은 맨 처음에 얘기한 거랑 끝에 얘기한 거랑 많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생겼거든요. 근데 시장 조사부터 아까 마케팅 플랜의 기본 틀거리처럼 맨 위에서부터 쭉 타고 내려오면은 이 틀이 그렇게 많이 안 흔들리고요. 흔들리더라도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준 범위 내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훨씬 더 좋은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마지막에 아까 프로덕트, 그러니까 이게 마케팅 플랜입니다. 그래서 프로덕트, 그 다음 여기는 프로모션, 프라이스, 플레이스 이런 식으로 각각의 전략들을 저희들이 이제 잡아냈고요. 그 잡아낸 걸 갖고서 실제로 마지막에 자금 계획까지 잡아놓는 게 사업 계획이고요. 시스템 구성까지 마무리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이제 좀 응용 부분인데 이렇게 쭉 하고 아까 그래프 막 보여드리고 하고 나서 저희들이 시장에다가 저희 상품을 막 설명하고 그쪽이랑 얘기를 하는 와중에 빅데이터라는 얘기가 자꾸 나왔었어요. 작년 초쯤에요. 빅데이터의 정의가 뭔가를 막 봤더니만 정의가 정말 다양해요. 그 다양한 정의 중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거냐를 고민하다가 저희는 이걸 선택을 했어요. 자, 빅데이터의 범위를 기술적으로 뭐 하드볼 쓰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그쪽 기술 파트에서 얘기하는 거고 저희는 자, 기존 분석에서 데이터의 크기가 커지고 구조화가 더 적어진, 그러니까 비정형화된 큰 데이터를 분석하는 건데 이거는 분석의 데이터의 내용이고 실제로는 경영 관련된 분석을 하는 거다라고 저희는 해석을 했어요. 여기 삼성경제, 여기 어디죠? 삼성경제연구원에서 내놓은 보고서에 인용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잡은 거는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할 거냐는 그 테크놀로지적인 측면으로 접근하지 말고 데이터를 어떻게 쓸 거냐라는 활용적인 측면에서 보자. 결국은 기업이 데이터를 분석하는 이유는 세일즈거든요.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뭐 나머지 코스트 뭐 이런 최종적인 프로핏이지만 이익을 내는 거지만 이익을 내기 위해서 매출을 늘리든가 비용을 줄이든가 둘 중에 하나 활동을 하거든요. 근데 비용을 줄이는 활동보다 기업이 더 매력적인 특히 이런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일 때 더 매력적인 것은 매출을 일으키는 쪽이에요. 그래서 빅데이터라는 것도 결국은 매출을 일으키기 위한 활동. 근데 그 매출을 일으키기 위해서 고객의 생각을 읽어야 되고 시장의 흐름을 읽어야 되고 그 시장의 흐름을 읽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 근데 그게 데이터 양이 많고 정형화되지 않아서 그동안 잘 못했던 분야이지만 최근에 기술들이 많이 발전해서 비정형화된 걸 정형화시킬 수 있는 툴들이 많이 나오고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용량을 늘릴 수 있는 기술들 아니면 그 비용이 확 줄면서 도입하기 쉽게 만들어졌다라고 저희는 해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기술을 받아들일 때 저희가 접근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어떤 새로운 트렌드나 기술이 나오면은 그 기술을 진짜 기술을 보는 게 아니라 이 기술의 활용을 보는 쪽으로 저희는 접근을 하고 그 활용이 우리 회사와의 방향에 맞느냐를 보고 맞다라고 생각되면 그 활용을 하기 위해서 기술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채용할까라는 고민으로 바꿔갔어요. 그게 이제 오늘 이런 얘기에서도 제가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사실 가장 큰 주제예요. 어떤 새로운 트렌드들이 나왔을 때 그 트렌드들을 받아들이는 방법 중에 트렌드 자체에 집중을 하면 트렌드는 지나가는 거예요, 대부분요. 물론 학문적으로 트렌드는 뭐 5년에서 10년 이상 지속되는 거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그 트렌드는 대부분 짧은 시간 유행들이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언어들 많이 공부하고 하시지만은 꾸준하게 써있는 언어가 있고 그때그때 바뀌는 것도 있잖아요. 새로운 다양한 기술들이 많이 나오지만 지금은 그게 막 대단한 느낌이 들지만 좀 지나면은 이렇게 사라진다고요, 많이요. 그래서 그 새롭다는 거에 집중하는 것도 있지만 저는 걔가 지향하는 게 뭐냐, 그 새로운 것들이 막 쌓여서 가고 있는 어느 방향, 그 방향이 뭐냐를 찾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방향이 정해지고 그 방향이 나랑 맞으면 그럼 나는 이 방향으로 가는데 거기에 단계 중에 하나로 이걸 지금 배우자. 그다음에 거기에 맞게 또 다른 걸 배우자라고 하면은 이거는 내가 정해놓은 상태에서 채울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방법에 집중하다 보면은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서 그 다음 거를 받아들이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이게 맞는지 틀린지 판단을 못 내리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안이 생기면은 저희 경영에서 기본적인 관점이요. 왜 이걸 하는지 근본적인 질문을 잡고 거기서부터 그걸 정하고 거꾸로 내려오는 게 마케팅 플랜의 가장 기본적인 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을 한번 공학에서도 좀 도입을 하셔서 보시면은 훨씬 더 업무나 아니면 어떤 사업을 진행하실 때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쭉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렇게 빅데이터도 저희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기술적인 뭐 세부적인 기술을 해석한 게 아니라 빅데이터라는 건 결국은 기업이 경영활동에 필요해서 하는 거고 경영활동 중에서도 세일즈다. 그 세일즈 이번에 적어 나왔잖아요. 그 포스코였죠. 기존의 빅데이터 분석에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게 위기 관리잖아요. 위기 관리에서 위험한 것들 찾아낸다고 하는데 개인적인 제 의견은 위기 관리는 어려운 것 같아요. 포스코도 위기 관리 못했거든요. 그거는 사후에 해석을 할 때 쓰는 거지. 그들이 얘기하듯이 위기가 생겼을 때 이거를 컨트롤해서 어떤 데이터들이 막 올라오면 그걸 찾아가지고 컨트롤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거의 불가능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게 데이터를 찾아내는 속도만큼 데이터가 빠른 속도 확산되기 때문에 그건 거의 찾아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동안 기업이 그런 위기 관리에 대한 모니터링 자체가 어려웠기 때문에 이제 모니터링 해준다는 얘기가 나오면은 기업이 호기심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최선당이나 그 다음에 지금 포스코나 이런 안 되는 케이스들이 몇 번 쌓이기 시작하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위기 관리가 가능할까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돼요. 그리고 위기라는 거는 진짜 그 기업이 몇 년에 한 번 생기는 거거든요. 보험보다 더 심한 거예요. 거기에 투자를 할 의미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놈이 효용도 별로 크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뭔가 그럴듯했는데 결과는 잘 안 나오는데 이게 또 계속 내가 투자해야 되는 거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할 수 있어요. 지금 상황이요. 그래서 그러면은 기업은 결국은 그런 위험이라는 일어나지 않는 아니면 일어날 확률이 적은 것보다는 기업의 본질인 매출, 이쪽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빅데이터는 이제 흐름이 여러분들 혹시 그쪽에 가신다고 하면은 이 빅데이터 분석의 모든 방향의 결론을 매출로 맞추는 게 맞다고 생각돼요. 코스트 관리마저도 결국은 매출의 연장이라고 보시고 기업이 많은 얘기를 하는데 결론은 매출을 올리고 싶다는 얘기다라고 자꾸 해석을 하시면서 그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거를 만든다라고 계속 접근하시면은 이거는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기업이 지금 앞에서 얘기하는 거나 아니면 주변 경쟁업체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제시하면은 그거는 일단 구조적으로 못하는 케이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이 그거는 단계이고 궁극적으로 원하는 거, 그러니까 그 다음 요구사항들이 계속 생겨요. 그래서 저희가 해석한 건 그렇고 저희가 읽은 시장도 그렇습니다. 빅데이터라는 부분을 좀 다르게 바라봐야, 근본적인 거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자, 이제 저희가 한 1시간 20분 했는데 이제 슬슬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예. 자,
저희 시스템들 앞에 쭉 나왔던 걸 갖고 시스템을 구현을 하고 그 시스템 구현된 걸 갖고서 정보 과제를 저희가 하나를 따서 요거는 이제 2012년도에 한식재단 거 과제를 했어요. 그래서 시카고에 있는 현지 한식당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조사를 하겠다는데 저희가 기존의 방법은 비행기를 타고 시카고에 가서 한 일주인가 2주 동안 현지를 쫙 조사를 해서 그 리포트를 쓰는 방식이었어요. 그러면 한 명이 출장비가 그러면 한 500만 원 정도 잡혀요. 그럼 보통 최소 2명에서 한 4명이 가는 거니까 금액이 꽤 되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거를 이렇게 서버로 하자. 그 다음에 시계열로 분석하자.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거 쫙 나열하면 시계열 데이터가 되니까요. 이렇게 분석하자고 하고 실제로 분석은 이제 옐프닷컴 데이터를 가져도 분석을 한 다음에 여기처럼 아까 브랜드 개성이라는 이론을 도입을 해서 소비자들의 실제 감성도 분석을 한 거예요. 앞에는 이제 행동들을 분석한 거고 실제 감성들을 분석을 해서 결론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시카고 현지의 한식당의 대표적인 경쟁이 한식, 중식, 일식으로 저희가 잡고요. 쭉 분석, 브랜드 개성을 분석해 보니까 먼저 중식은 세련됐다는 게 상당히 높은 점수가 나왔어요. 그리고 일식은 sincerity, 그러니까 성실하고 뭐 신뢰할 수 있다는 이런 쪽이 높게 나왔고 상대적으로 한식은 excitement하고 rugged하고 이쪽이 높게 나왔습니다. 해석을 저희가 하니까 중식은 차이나 미국에 간 지 100년이 넘은 쪽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이에요. 미국 사람들이어서 미국 사람들이 원하는 서비스들을 아주 비즈니스적으로 잘 만들어내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정말 장인이에요. 정말 딱 틀에 잡혀서 일본의 전형적인 걸 딱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되게 좋게 본 게 신서리티하다고 본 거고요. 나쁘게 본 거는 비즈니스 하지 않다라고 봐요. 이쪽인가요? 어디였더라? 네, 여기서 별로 비즈니스적이지 않아요. 안 맞추는 거죠. 맞춰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는 그러니까 딱 대비적으로 하면 여기는 미국 메뉴를 만들어도 차이니즈 레스토랑에 들어가면은 메뉴명이 영어로 쫙 써 있어요, 그냥. 이게 뭔지 알아요. 근데 여기 가면은 스시, 덴푸라, 막기 이렇게 써놔요. 이 매장을 잘 가보지 않는 사람이 가본 경험이 없으면 뭔 소리인지 모르게 써놓는 거예요. 그리고는 외우세요가 되는 거예요. 한국은 그 중간에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일본처럼 한국의 메뉴명을 보급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 현지에 가면은 그런 곳도 몇 군데 있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은 많은 부분, 그 다음에 아까 그 그래프에서 최근에 성장한 곳들은 상당히 현지화를 많이 시켰어요. 근데 전체적인 느낌은 이렇게입니다. 고기를 불판에 바베큐라는데 막 가위로 막 자르고 막 여기도 바로 해먹는 게 좀 이렇게 약간 거친 느낌도 있지만은 또 긍정적으로 보면 좀 재밌다는 얘기도 있어요. 좀 신기한 거죠. 이게 좋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렇게 재밌다는 그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글을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분석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툴대로 5가지 브랜드 개선 측정하는 5가지 속성과 그 세부적인 측정 항목들을 집어넣어서 단어들의 빈도로 저희들이 뽑아낸 겁니다. 보통은 이걸 서베이를 하고 물어보는 방식을 쓰는데 저희는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서 각각의 차이를 찾아낸 거를 만들었죠. 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술을 여기 나왔던 크롤링하고 분석하고 이런 기술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관심 있으시면 대부분 찾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기술들 어떻게 응용하는지, 그걸 어떻게 상품을 만드는지 사례를 한번 보시는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보셨던 게 이제 아까는 미국 내에서 한식, 중식, 일식이고요. 이거는 저희들이 또 다른 국가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 간에는 차이가 있을까를 봤더니 차이가 나오더라고요. 먼저 이게 좀 잘 안 보이는데 이 파란 게 미국입니다. 미국은 신서리티가 대단히 중요해요. 신서리티에 관련된 단어를 대단히 많이 써요. 근데 상대적으로 잘 안 보이지만 소피스티케이션은 별로 없어요. 근데 한국은 반대입니다. 소피스티케이션, 세련됐다는 단어를 대단히 많이 써요. 상대적으로 이쪽 신서리티는 별로 얘기가 없어요. 이게 차이가 나요. 그리고 아시아 중에서도 싱가포르는 한국이랑 좀 유사해요. 소피스티케이션이 좀 높게 나와요. 미국은 신서리티가 높게 나오고 익사이트먼트도 높게 나와요.
이쪽이 높고 이쪽이 상당히 낮은 부분이었는데 한국은 이쪽이 높고 익사이트먼트가 좀 적게 나왔고 근데 동남아시아에 있는 세 개 나라를 한국과 미국으로 비교해 보니까 싱가포르는 한국 쪽에 좀 가까워요. 소피스티케이션이 좀 높고 근데 베트남이나 말레이시아는 익사이트먼트가 되게 높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건 여기서부터는 해석입니다. 해석을 해서 저희들이 본 건 일단 아시안들은 전체적으로는 소피스티케이션이 높게 세련됐다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근데 이 세 개의 나라로 보니까 싱가포르이 한국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싱가포르이고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고 베트남이다. 왠지 소득이랑 연결되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요. 이건 그냥 해석입니다. 어떤 과학적인 접근은 아니고요. 결과 나온 거 해석을 이렇게 해봤을 때 그 다음에 이쪽 익사이트먼트는 미국은 케이스가 좀 다르지만은 베트남이나 말레이시아 조금 그게 되게 중요한데 근데 한국이나 싱가포르는 그게 별로 안 중요하구나.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사례를 들어가 봤어요. 저기 불고이 브라더스 계신 분들한테 불고이 브라더스가 동남아시아에도 있고 캐나다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습니다. 근데 한국의 불고이 브라더스의 포지션은 패밀리 레스토랑에 좀 가깝죠. 코리안 패밀리 레스토랑에 가까운 개념입니다. 가격도 좀 높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세련됐다는 느낌을 많이 강조를 하는 곳이고 그 포지션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미국에 갔는데 그러니까 매장을 똑같이 냈어요. 한국에 있는 거나 미국에 있는 거나 아니 캐나다에 있는 거나 그 다음에 여기 어디 있지? 싱가포르 이쪽에 있는 거나 똑같아요. 거의 인테리어가 똑같고 메뉴도 똑같거든요. 가격대도 거의 비슷하고요. 근데 결과적으로 한국은 어느 정도 성공을 한 건데 캐나다에 가서는 별로 성공을 못하고 있고요. 동남아시아 가서는 성공적이에요. 그거를 저희는 여기서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불고이 브라더스한테 보여주니까 그분들이 해석을 그렇게 했어요. 한국에 세련됐다는 거를 미국에 갖고 갔는데 캐나다는 미국에 가져왔는데 그들은 세련된 게 별로 그냥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신서리티가 더 중요한데 한국에서는 그걸 별로 강조를 안 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불고이 브라더스 본사에서 캐나다에다가 직원들을 이제 보냈는데 그 메인 셰프를 보냈대요. 근데 이 메인 셰프가 오니까 캐나다 현지 파트너 사장님이 메인 셰프 손을 붙잡고 테이블마다 다 돌아다닌대요. 인사를 다 시키는 거예요. 한국에서 온 메인 셰프다.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사람이다. 실제로 그 경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한대요. 사진도 막 찍고 손님들이. 우리는 그러면 그런 거보다 밥 먹잖아요. 근데 그게 여기인 거죠. 이 음식만 보는 게 아니라 음식을 만든 사람이 누구고 이 만든 사람이 한국에서 정말 유명한 셰프고 그래서 불고이 브라더스는 이 브랜드가 내가 잘 몰랐는데 유명한 곳이구나. 그리고 이 사장님이 또 각종 동네 미디어들 있잖아요. 그 지역 미디어들에 계속 인터뷰를 한대요. 그거는 거기에 있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이게 중요하다고 본능적으로 안 거죠. 근데 본사는 모르고 있었던 거죠. 한국에서는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근데 아시아 가서는 한국에 했던 게 통한 거예요. 한국에서 했던 그대로 했는데 그대로 통한 거예요. 세련된 느낌. 특히 또 잘 물려간 게 한류라는 거랑 물려가면서 한류의 그 세련된 느낌과 한식 그중에서 불고기 브라더스의 세련된 느낌, 전형적인 한국 식당과 또 다른 그게 물려 들어가면서 여기는 성공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저희 데이터에서는 이렇게 해석이 됐었습니다. 이런 분석들 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지난주에 저희가 보고한 건데 다시 이제 중국이랑 이렇게 분석을 했을 때 자, 여기는 까만 게 한식당이고요. 중국에 있는. 그 다음에 이거 주황색, 여기 색깔이 있는 거는 그 지역 전체 브랜드 이미지입니다. 이거를 이제 해석을 어떻게 했냐면 중국은 현지화 됐어요. 중국 전체 레스토랑의 일반적 이미지나 한식당의 이미지나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거의 성숙기에 달아서 매장이 거의 1000개가 넘고요. 그 청도 지역 안에서 꽤 많고 그 다음에 실제 매장 운영하는 사람들이 조선족들도 꽤 있고요. 중국 현지인들이 운영하기도 하고 한식 메뉴를 팔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거의 중국 식당이랑 별 차이가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는 그러니까 성숙기 정도 됩니다. 매장은 좀 있고 매장이 여기는 뭐 한 60개밖에 안 돼요. 그래서 거의 도입기. 특징이 이렇게 특정한 분야는 그 나라가 원하는 걸 채워넣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능함이나 그 다음에 강인한 부분은
넘치든가 좀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기업이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자라는, 넘치는 부분을 강조를 할까? 그럼 차별성이 되고요. 이거를 낮추고 그러면은 시장에 적응해 들어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똑같이 브라질도 브라질 전체가 원하는 거와 그 다음에 한식당이 가지고 있는 것들. 그래서 한식당은 진실됨들이 평균에 비해서 높게 나옵니다. 동양인 특유의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걸 강조하면은 차별성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모자른다고 그러면은 이걸 늘려주는 거. 그러면 시장에 적응해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마케팅 플랜 전체적인 얘기들, 그 다음에 이제 정리를 하면은, 자, 지금까지 쭉 설명드렸던 저희 회사가 상품을 기획을 하고, 그러니까 회사를 처음에 만들고, 그 다음에 상품을 만들고, 그 상품을 개선해 나가는 것들을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과정들이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안에 있는 그 내부 구성원의 관점으로 각각의 영역에서 개발이나 디자인이나 아니면은 뭐 기획의 파트에서 보는 관점도 있지만, 저는 이제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바라본 거고, 그 전체적인 바라본 거에서 저희 회사가, 그다음에 제가 두 번째 창업에서 한번 사용한 방법, 이론을 도입을 해서 각종 이론들, 그 중에서도 아주 원론들, 수십 년 동안 검증된 이론들을 가져다가 저희 회사에 적용해 보았더니만 큰 성공은 못했지만은, 이거 아직 저희도 회사 진행 중이니까 어쨌든 단계 조금씩 그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좀 진행해 가고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이렇게 창업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회사 내에서 뭔가 진행하실 때 자기 분야의 일들을, 그 분야의 일을 깊이 있게 들어가는 방법도 있지만은, 또 회사에 가시면은 여러 부서랑 같이 일을 하잖아요. 그분들과 대화를 할 때 이런 입문적인 경영학에서 기본적인 것들을 조금 아시면은 그들과 대화가 충분히 원활하게 될 것 같고, 또 본인이 직접 창업을 하실 때는 내가 기술자로서 창업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경영자로서 창업을 하기 때문에, 경영자로서 창업을 할 때는 지금 여기서 제시됐던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본인들이 많이 숙지를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했던 마케팅 플랜의 기본, 제일 중요한 게 왜 해야 되는지 정의하고, 시장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경쟁자를 판단한 다음에 그 다음에 상품을 만드는 게 순서다. 그리고 상품을 만들 때는 소비자가 어떤 프로세스에서 의사결정을 하는지, 그리고 내가 그 시장에서 저희 같은 경우는 구매라는 행위를 제일 중요하게 봤거든요.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냐, 그 행위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놈이 뭐냐, 그 앞 단계가 뭐냐라는 걸 파악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 다음에 제품을 개발할 때 소비자가 이 제품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려면은 여기 TAM이라는 모델에서처럼 유용성과 용이성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본다. 그 두 가지 관점을 꼭 채워줘야지 이 제품을 일단은 받아들일 생각을 하게 된다. 예, 이렇게 저희들이 하고, 요 뒤에 나머지 또 있는데 여기 잘렸는데,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확장을 할 때 고객의 생각을 분석하는 방법들, 그다음에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 빅데이터를 받아들이는 방법들, 또 기존의 이론들에서 조금씩 가져다가 쓰면은 훨씬 더 본인의 체계도 잡히고, 또 내부에서 일정한 어떤 틀이 잡혀서 그 틀에 맞춰서 이제 나머지 일을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의 요거는 저희의 경험이고, 또 그 경험들이 지금 이제 조금씩 어떤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한 번 더 실제로 여러분들 생활에서 한번 사용해 보시고, 지금 이 이론이 아니더라도 지금 공부하시는 분야나 아니면은 좀 관심 있는 분야의 이론들을 조금 더 들여다보시면서 그거를 실제 사업에 한번 적용을 해보시면, 아니면 업무에 적용해 보시면은 지금과는 좀 다른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준비한 건 오늘 여기까지고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한번 질문해 주시면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뭐 질문 있어요? 여러분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 위치랑 서비스, 그 음식점, 맛집 하는 거 제일 많이 이용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MBS 그런 서비스 경우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분야가 먹거리 이런 거 사볼 때 가장 많이 이용하는데, 경쟁사
경쟁하는 업체들도 있잖아요. 예, 예. 네, 많죠. 많죠. 예. 그 실제 경쟁업체들이 그러니까 제가 시장을 해석하는 거는 한국을 포함해서 정말 많은 업체들이 있어요. 근데 회사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빨리 뭔가 이렇게 승부를 내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는데 조금 아직은 기다려야 되는 시기 같아요. 왜냐하면은 인터넷 붐이 막 일어났을 때 정말 많은 사이트가 생겼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탁 성장하는 그 지점이 제가 해석한 거는 구글의 키워드 광고 같아요. 그 전까지는 다 배너 광고 이런 거였는데 구글의 키워드 광고, 애드센스가 나오면서 그 검색이라는 행위에 가치를 부여한 거랑 그 다음에 광고의 효과를 측정하는 방법이 제시가 됐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전체적인 틀이 바뀌었거든요. LBS가 정말 많은데 아직까지 LBS 자체는 수익 모델을 못 만들어냈어요. 전 세계 어디든 못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렇게 모바일 창에 광고를 넣는다든지 아니면은 광고주한테 돈을 받고서 한다든지 이런 모델 정도는 나왔는데 그 모델로는 그게 기존에 아까 말씀드린 배너 광고 수준인 것 같아요. 모델 자체가요. 근데 소비자들은 이 서비스를 계속 원하고요. 근데 이 서비스를 운영하는 업체들은 아직은 이 서비스의 특성을 반영한 수익 모델은 안 나온 상태. 그래서 지금 이제 그게 터지는 시점이 앞으로 1, 2년 이내인 것 같아요. 현재로는 전 세계 어느 LBS 회사들도 가능성을 얘기하지 실적을 얘기하진 않아요. 그리고 그건 국내나 국외나 뭐 다 동일합니다. 다 가능성은 얘기하고 가능성은 어마어마해요. 뭐 가령 요새 구글 글래스 나오잖아요. 그것도 어마어마하거든요. 이거는 뭐 꺼낼 필요가 없잖아요. 여기 있으면 여기서 뭔가 다 알려주기 때문에 대단한 건데, 근데 그거를 실제 수익과 연결하는 그 마지막 지점이 아직은 안 터졌고, 그 지점이 딱 터지면은 서비스가 정말 활성화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쪽 분야 한번 관심 가져보세요. 괜찮아요. LBS 쪽은요. 한번 이용해보고 신뢰할 만하네요. 네, 저희 사이트는 아직은 좀 그렇고요. 네, 저희 사이트는 이제 계속 키워나가는 사이트니까. 네, 근데 이 분야는 한번 관심 가지시고 스터디 해보시면은 LBS 분야는 대단히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직원이 6명인데 그 중에 한 명 베트남 친구도 있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수집하는데 뭐 중국도 하고 브라질도 하고 전 세계 걸 하거든요. 저도 몰랐어요. 2년 전에 사업을 처음 하면서 이렇게 해외 데이터를 조사하고 그쪽 시장을 분석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 안 했는데, 이 LBS는 장점이 이런 식으로 이제 글로벌하게 퍼질 수 있는 게 장점일 것 같아요. 한국에서 구축된 거를 해외로 접목하기가 상대적으로 다른 유의 서비스에 비해서는 좀 더 쉬운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그 CEO가 이렇게 전반적인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는 또 그 데이터 크롤링하고 분석하는 것도 궁금하잖아요. 저 어떻게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런 기술적인 것도 궁금해서 5월 달에 아무래도 유성준 교수님은 바쁘실 것 같고 그 연구소장님 좀 초빙해서 강의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바쁘시지 않으면 5월 달 중순이나 해가지고 좀 기술적인 빅데이터 분석 요즘에 굉장히 핫하거든요. 그러니까 공학뿐만 아니라 경영학에서도 많이 쓰이고 전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기술이니까 좀 어떻게 구체적으로 크롤링하는 기법도 그렇고 분석하는 것도 그런 거를 좀 디테일하게 좀 보여주시면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니어도 또 저희랑 같이 일하는 회사들 중에도 이런 유로 서비스하는 곳도 또 있으니까요. 저 여기 한다고 얘기하면서 제가 거꾸로 다음에 한번 와서 얘기하세요 그랬거든요. NFC 하는 회사도 있고, 그 다음에 저기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올라온 데이터들 수집해서 개인 계정 만들어주는 서비스 하는 곳도 있거든요. 그런 회사도 몇 군데 있으니까 한번 말씀드리고, 그 중에서 일정이 맞고 또 내용이 괜찮으면은 같이 참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여러분한테 관심 많아요. 네, 관심 많아요. 요새 빅데이터 작년부터 굉장히 큰 이슈였거든요. 그래서 이후로 많이 하니까
그런 분이 실제로 저 업계에서 일하시는 분들 얘기 들으면 궁금한 거 없어요? 근데 일단 말씀하신 접근하는 분야가 저희랑 생각이 좀 다르다 보니까 뭘 준비할지 그게 감이 잘 오질 않아요. 내용은 좋은 내용이긴 한데. 근데 우리 이거는 예. 뭐 전공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실제로 쓰는 그러한 저기잖아요. 서비스잖아요. 여러분 많이 안 써요? 맛집 같은 새로운 곳에 여행 가거나 이랬을 때 스마트폰으로 맛집 같은 거 이렇게 서치하고 그러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하는데. 만들어놓은 거지 제가 써보지는 않았어요. 아, 만들어만 봐. 지금 실제로 그런 일 하세요, 그럼? 예, 지금 비슷하죠. 저희가 지금 제가 담당하고 있는 게 이제 웹서버 쪽에서 빅데이터 수집하고 그 부분을 하는데 저도 아직 지금 도입 부분이라 좀 배우고 있는 단계라 사실 지금 기술적인 부분도 거의 이론만 배우다 보니까 말씀하신 거하고 저희가 이제 공학도에서 배우는 부분하고 좀 다르다 보니까 질문할 게 조금 용이하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무 기술적인 곳에서 말씀해 주셨을 때 그 내용하고 요 내용하고 접목해서 그때는 좀 질문할 게 좀 많을 것 같아요. 지금 빅데이터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회사에서? 네, 지금 제가 이제 그러니까 제 분야는 아닌데 한번 해보라고 해서 제가 지금 투입돼가지고 지금 이 서버 쪽 담당하고 있거든요. 5월 중순에 꼭 모셔야 되겠네. 네. 아니요. 그때 꼭 와요. 그래서 질문 많이 하세요. 네, 됐어요. 승아는 뭐 질문할 거 없어요? 아니, 본인이 실제로 이런 LBS 기반 서비스 이용해본 경험이라든지 이런 거 없어요? 근데 저는 이용은 하는데 네. 어떤 쪽을 많이 서비스 이용해요? 꼭 먹는 거 아니더라도 다른 쪽으로도 할 수 있잖아. 그냥 저는 이제 저희 집 근처를 잘 모르니까 지금 경영자 입장에서 이 LBS 서비스를 이쪽 원래 학부를 이제 호텔 관광 쪽으로 하셔서 외식 산업 쪽에 관심이 있으셔서 이쪽으로 영역을 잡으신 거지, 솔직히 꼭 LBS 기반 서비스가 이 외식 산업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폭넓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이 위치 기반 서비스 이용할 때 뭐 어떤 쪽을 많이 이용해요? 길 찾기. 아, 길 찾기? 내비게이션 쪽으로 많이 이용. 내비게이션이 가장 많죠. 네. 그 내비게이션을 여러분이 실제로 만든다고 했을 때 지금 도혜영 이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러한 좀 경영적인 전략을 가지고 이렇게 좀 처음에 설계할 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오늘 좀 너무 생뚱맞게 외식 산업 쪽으로 좀 치우친 면이 있기는 한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처음 이런 강의 들어서 그런 거고, 이러한 그 경영 그 스킬을 가지고 이렇게 접근을 하면은 꼭 외식 산업 쪽이 아니라 다른 쪽에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기획을 할 때도 충분히 적용 가능해요. 아까 전에 뭐 기술 수용 모델이라든가 이런 거는 어떤 그 정보기술 서비스에서도 다 거의 비슷한 모델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은 오늘 조금 너무 외식 쪽으로 해가지고 조금 그랬을 수도 있는데, 아마 나중에 여러분이 이렇게 이쪽으로 경험을 하게 되면 그때 이런 얘기 하셨던 게 실제로 그대로 적용되는 거를 아마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 회사들이 저거잖아요. 개발자한테 디자인적인 능력도 많이 요구하고 기획적인 능력도 요구하고 점점 멀티플레이어를 요구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능력을 다 갖추는 건 어려운 것 같고, 저는 대화가 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자 사용하는 용어들이 달라서 그 용어들의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쭉 말씀드렸던 경영자, 그 다음에 기획자가 쓰는 용어들이에요. 그들의 관점인데, 그런 얘기들을 이제 사내에서 회의를 하실 때, 저렇게 볼 수 있고 저런 용어를 쓸 수 있구나 라고 이해하시고 이렇게 회의에 참여하시면은 얘기가 훨씬 더 원활하게 돌아갈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전공이랑 사실은 조금 다른 얘기긴 하지만은, 저는 이제 제가 쓰는 용어들과 방법들을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저렇게 하는데 그게 결론이 우리 회의에서 저 사람 요 담당자가 나한테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훨씬 더 얘기가 좀 쉬우실 것 같고, 그 다음에 나중에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꼭 이쪽으로 더 오셨으면 해요. 본인이 개발자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본인이 경영자라고 생각하고 창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돼요. 거기서는 이제 정말 완전 새로 공부하셔서 이쪽으로 확 더 들어오셔서 마케팅도 공부하시고, 아까 소비자 행동도 하시고, 회계 같은 공부도 하시고, 저 뒤에 누가 써놨다고 회계 꼭 해라라고 써놨던데 벽에다가 회계도 꼭 하세요. 네, 그래서 그때는 경영자예요. 진짜 창업을 할 때는 개발자 아니고 경영자거든요. 만약에 창업하시는 분이 계시면은 제가 한 얘기가 나중에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실무에서 일하실 때는 기획자나 마케터들이 생각을 저렇게 하나 보다라고 한번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시는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저희 경영학과 교수님들 많잖아요 여기. 근데 이제 마케팅 하시는 교수님 그러더라고요. 뭐 미국에 있는 그 맛집 레스토랑 평가 사이트는 신뢰가 가는데 객관적인데 우리나라 맛집 평가 사이트는 별로 그렇게 객관적이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두 가지로 보는데요. 하나는 문화적인 차이가 분명히 있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리플라이 다는 거나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 그런 거에 있어서 이제 내가 하나를 뭐 하더라도 본인이 조심해서 자기 이름이 들어가고 하니까 조심해서 평가를 하는 문화와 그냥 막 올리는 문화와는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저희가 분석을 할 때 영어 데이터는 그냥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언어도 좀 서툴고 그 나라 잘 모르고, 근데 한국은 정말 해석이 너무 다양해요. 그래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도 그 교수님 입장에서도 한국 음식은 너무 잘 아시잖아요. 한국 식당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평가 하나하나가 조목조목 다 해석이 돼요. 근데 해외로 나가면은 우리가 정말 미국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유럽이나 이런 데 딱 가면은 가이드북에 나온 데 그냥 가거든요. 그냥 그거 외에는 믿을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만드는 것도 문화 차이가 있고 받아들이는 부분에서 차이가 좀 있다고 생각돼요. 실제 미국 사람한테 가서 그걸 보여주면 그 사람들도 비슷하게 그거에 안 좋은 점을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후자적인 거고, 지금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평가할 때 평가하는 문화가 미국이나 이쪽 문화보다는 아직은 좀 더 가야 하는 거죠. 지금은 좀 이렇게 막 던지는 것들이 좀 많고요. 저희 같은 회사가 그런 걸 걸러내기 위해서 그 사람이 평가한 걸 다 모아서 이 사람의 점수를 매기는 거죠. 매겨서. 그 평가자의 점수를 매겨요? 예. 아까 RFM에 제가 개략적으로 설명드렸는데, RFM의 첫 단계는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먼저 하고요. 그 사람이라는 게 전문가가 아니라 그냥 소비자 개인? 예. 그 많은 사람을 다 한다고? 예. 그래서 그 아이디로, 그러니까 저희가 데이터를 다 모은 다음에 아이디로 다시 정렬을 하는 거예요. 알바가 누군지 알겠네. 아까 그래서 찾아낸 거죠. 그렇게 찾아서 그 사람을, 근데 이 알바인지 아닌지 몰라요. 파워블러가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건 사법적인 거잖아요. 뭐 통장 내역을 봐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희는 행동이 이상하다라고 하면 점수를 깎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파워블로거처럼 다 좋다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안 좋게 얘기한다든지, 아니면은 이 사람이 글은 정말 많이 썼는데 뒷북 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건수는 정말 많은데 다 아는 얘기를 계속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별로 가치가 없는 글이죠. 근데 어떤 사람이 괜찮다고 했는데 좀 지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괜찮다 늘어나면은 그 다음부터 이 사람 얘기에 집중할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이 또 다른 데 좋다고 얘기하면 괜찮을 수 있으니까 그런 행동들을 저희가 다 분석해서 점수를 다르게 매겨서 사람을 점수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 레스토랑 단계로 넘어가서 레스토랑에 고객이 얼마만큼 오는지를 보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 즉 이런 영향이 있는 사람이 이 레스토랑에 많이 왔느냐를 보고 또 이 레스토랑의 점수를 매기고 두 단계로 나눕니다. 그래서 저희 사람에 대해서 먼저 해요. 네. 되게 복잡하네 내부는. 아까 전에 여기 레드 테이블에 6명 지금 참여하고 계시잖아요. 그 중에 아까 그 CTO
그 기술이사 유성준 교수님이 세종대 본교 교수님인데 저 미국에서 공부할 때 같은 학과였거든요. 저보다 선배인데 그분 전공이 데이터 마이닝이에요.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데이터 마이닝으로 이제 데이터가 하도 많아지니까 지금 같은 정보 시대에는 그래서 예전에는 데이터 마이닝 개념이 없었어요. 한 20년 전만 해도. 근데 이제 계속 데이터가 컴퓨터 쪽이 발달할수록 데이터가 무궁무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 처리하는 거 그런 거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데이터 마이닝으로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더 업그레이드 되는데 유성준 교수님 이제 데이터 마이닝 전공이셨거든요. 박사 때인데 저는 인공지능 전공이에요. 박사 전공이. 그래서 솔직히 저는 데이터 마이닝 쪽에 되게 관심이 많았는데 제 전공 하느라고 바빠서 데이터 마이닝은 솔직히 알기는 아는데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지 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그 개인 정보까지 다 이렇게 수집해서 크롤링해서 뭐 그 점수 평가해서 이 사람의 의견은 신뢰하지 못하니까 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필터링하고 이런 기술은 제가 잘 모르거든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저는 그런 쪽에 좀 강의를 한번 들었으면 좋겠어서 다음에 한번 5월 중순쯤에 그쪽 데이터 분석하고 이렇게 마이닝하고 이런 쪽에 기술적인 부분의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아마 그쪽으로 들으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그때는 좀 질문도 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저는 어쨌든 이쪽 분야가 괜찮다는 거를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리고 더 좀 우리는 약간 오늘 굉장히 어퍼 레벨에서 이제 개괄적인 전반적인 그런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 얘기해 주셨는데 이제 탑다운 형식으로 조금 밑으로 내려가서 실제로 구현할 때 어떻게 구현하고 분석하고 이런 거를 좀 알고 싶어서 좀 다음에도 한번 좀 네, 일정이 되면은 네. 그 저희 데이터 수집할 때 해보니까요. 그 이론적으로는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있는 걸 가져와서 분석하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 경험상으로는 거기에 있는 데이터를 분석하기엔 너무 힘든 것 같고 실제로는 저희 사이트에서 사용한 방법은 그 전문 사이트들이 있거든요. 이미 그러니까 그런 걸 모아놓은 전문 사이트들 정리되어 있는 걸 가져오든가 아니면 블로그에서 가져오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블로그도 사실 카테고리가 형성이 돼 있어요. 맛집 블로그라는 개념이 형성이 돼서 어느 정도 컨텐츠들이 많이 정리되어 있거든요. 그런 데이터를 가져오는 게 지금 단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에서는 정말 트위터나 페이스북에서 가져오는데 그때 가져오더라도 그 트위터나 페이스북 안에 지오 코드가 꼭 있어야 되고요. 위치 정보가 있어야지 이게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레스토랑에 대해서 쓴 건지 아닌 건지를 파악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가 다른 회사 광고 대행사인가 어디랑 했는데 그쪽에서 이제 카페베네에다 제안을 하려고 카페베네와 관련된 트윗들을 한 일주일치를 모았어요. 그때 뭐 100메가가 넘고 그래서 용량이 꽤 됐거든요. 몇백 메가짜리 데이터가 저희한테 날라왔는데 쭉 분석을 해보니까 맥도날드랑 카페베네랑 맥도날드랑 스타벅스랑 던킨 도너츠 세 군데를 비교를 했거든요. 커피를 전문으로 파는 스타벅스와 그다음에 도넛과 커피를 같이 파는 던킨과 그다음에 햄버거와 커피를 같이 파는 맥도날드 각각 어떤 차이가 있을까를 한번 분석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전체에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는 1%도 안 됐고요. 그 1%마저도 쉽게 맥도날드에 갔다 왔다 뭐 이 정도, 그러니까 퀄리티가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잡다하게 하는 많은 얘기들 안에서의 의미를 찾아내는 건 쉽지 않은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좀 틀을 갖춰놓은 곳에서 의미를 찾는 게 훨씬 더 나은 것 같고, 그게 저희는 뭐 미국 같은 게 옐프라든지 이런 전문 사이트들, 자가시라든지 이런 사이트에 올라온 글들을 쓴다든지 아니면 한국에는 맛집 전문 사이트들 쪽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다 쓰는 게 훨씬 더 분석도 그렇고 결과도 훨씬 더 좋게 나오더라고요. 결과도 훨씬 더 좋아요. 네. 저쪽은 노이즈가 너무 많아요. 정말 너무 힘들죠.
예, 저희가 하는 일상적인 말에서 의미를 추출한다는 거는 그래서 그게 데이터 마이닝 학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닝이라는 게 광맥을 찾는 거잖아요. 이거 광부들이 이렇게 뚫어가지고는 금맥 찾는 게 마이닝이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너무너무 많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의미 있는 내가 원하는 정보를 찾는 건 거의 뭐 광맥을 찾는 거나 신받다야 거의. 그러니까는 그게 이제 어려우니까 이제 학문으로 된 거거든요. 20년 전에. 그래서 되게 힘든데 솔직히 이런 얘기하기 그렇지만 저는 진짜 우리나라의 그 웹사이트는 별로 그렇게 신뢰하지 않아요. 솔직히 국정원이라는 기관에서도 그 여직원이 아이디를 그렇게 많이 가지고 돌리면서 댓글을 달았다는 게 너무 쇼킹하고 정말 너무 실망스럽고 이거는 진짜 정말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웹사이트는 너무 지저분한 것 같아요. 뭔가 정제되지 않고 그래서 좀 그런 거에 대한 연구도 하고 좀 도덕적인 그런 마인드도 좀 갖춰야 되고 좀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 강의 너무 잘해주셨고 날씨도 좋은데 이렇게 시간 내서 네. 해주셔서 너무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